잘 것 같은 사람들은 나가주겠니? 내 혀를 꼬이게 만들지 말고. 잘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아까운 시간 문제 푸는 시간으로 할애하세요. 어차피 정리하는 거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뭘 정리를 하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 자기 머리로 넣어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암기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졌네요. 정석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려가요 정석가라고 하면 상식적인 특징, 고려가요 옆에 바로 뭐 튀어나와야 되지? 자기 필기가 뭐라 그랬지? 자기 필기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자기 필기 없는 사람들은 적으시든지 속도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고려가요 옆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사문보 분연체 후렴구 적어주셨더라고. 분연체는 뭐라고 생각해도 돼? 분절체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고려가요가 어떻게 전승이 되었니? 라고 하면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이 미요가 궁중 소각으로 유입이 되면서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진다라고 김상경쌤도 좀 필기를 하셨더라고요. 김상경쌤이 좀 갈래적 성격들에 대해서는 필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려가요는 사문보 분연체 후렴구, 분절체도 다 똑같은 말이니까 민요로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궁중 소각으로 유입되면서 한글로 기록. 그래서 주제는 임을 향한 영원한 사랑, 2연부터 5연까지 구조 반복에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지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다라는 단어적인 표현으로 태평성대 기원에다가 밑줄 그시고 몇 년에서 태평성대를 기원합니까? 태평성대 기원에다가 밑줄 몇 년에서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있다? 1년에 송축가 하나 적어줘. 특징 한번 보고 갈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해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 2연부터 5연까지 똑같은 구조로 반복됐고요. 한 년에 두 번씩 계속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한 년이 두 번씩 되풀이되는 이 꿀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이 강조가 되고 있더라. 후렴구에서는 주제행이야. 후렴구가 원래 대체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정석가의 후렴구는 주제야. 인과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유덕하신 인과 여의고 싶습니다. 이별하고 싶습니다라는 단어적 표현으로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1등급 정리 한번 보시죠. 1년 하나 추가시켜놓고 갈까?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서 1년은 태평성대를 기원을 합니다. 태평성대 기원. 그리고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2연부터 5연은 계속 얘기하고 싶어 구조의 반복이라고. 6년에서는 임과 이별을 하더라도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 믿음을 에다가 밑줄 믿음을 신입단 어디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지? 긴입단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나오는 님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화자가 태평성대를 바라는 신하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임금님이 될 것이고, 화자가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여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연인과의 이별에 절대로 이별하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랑을 꿈꾸는 믿음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연인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표현상의 특징은 구운 밤에 싹이 난다면, 옥으로 새긴 연꽃이 꽃을 피운다면, 노새로 만든 옷이 헐어진다면, 노새로 만든 소가 쇠풀을 뜯어 먹는다면, 그때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고 싶다라는 말인즉슨 밑줄이자. 임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에다가 밑줄. 임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설이지. 임과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원을 단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역설적 단어적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계속 딩하도라 지금에 계십니다 라는 본문 좀 보고 갈까. 딩하도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의인법에다가 밑줄. 악기의 소리 징과 정에다가 혹격조사 아와 하를 붙였다라고 해서 딩하도라 지금에 계십니다. 딩하도라 지금에 계십니다. 선왕성대 태평성대의 논의아와지이다.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송축가. 2연부터 5연까지의 구조는 다시 언급하지 않을게. 마지막 6년으로 가서 밑줄 긋고 가자. 파란색 글씨 천성희쌤이 거의 수업시간에 적어준 필기랑 일치하거든. 파란색 글씨들 잘 보면 돼. 본문에서 서경별곡 2연과 유사에다가 밑줄 그대로 천성희쌤이 필기해 주셨대.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이라고 생각해. 유행하던 표현에다가 밑줄. 이게 구전의 과정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슬이 바위에 와장창창 깨져도 구슬에다가 동그라미, 이 구슬의 원관념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랑. 바위라는 무엇에? 실현에 깨져도, 구슬이 바위에 깨져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에서의 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 끈을 뭐라고 생각해? 믿음이야. 그칠일가에서의 서리적 표현.
자, 그럼 구슬이 바위에 깨지는 시간의 상황은 천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외오곰에서의 곰은 다 강조전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따로 살아간다 한들 신이 땅 그칠일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41페이지 준비하시고 노심초사 단어 뜻 적고 가자. 노심초사 옆에다 뭐라고 적지? 몹시 애를 태우며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이라고 적자. 노심초사 옆에다 뭐라고 적자? 여러분 적혀져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 안 적혀져 있으면 자기 교재에다가 적든지 어디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노심초사 외우고 가야 되지 않겠니?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적자.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노심초사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그리고 교원영색 하면 교묘한 말과 얼굴색을 꾸미는 거지. 말을 교묘하게 얼굴색을 꾸민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색을 꾸민다. 교원의 말을 교묘하게 영색은 뭐다? 얼굴색을 꾸민다. 아연실세이라고 하면 얼굴빛을 잃어버렸어. 헉, 너무 놀라서. 그래서 적어 놓을까? 뜻밖의 일에 얼굴빛을 잃다. 매우 놀란 겁니다. 아연실색은 뜻밖의 일에 얼굴빛을 잃고 매우 놀람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아연실색은 뜻밖의 일에 얼굴빛을 잃고 매우 놀람. 매우 놀랐다. 아연실색. 뜻밖의 일에 매우 놀람. 아연실색. 얼굴색을 잃었다는 거. 임에 대한 일편단심이라고 하면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지. 일자의 편은 조각이니까 한 조각의 붉은 마음 무슨 뜻? 변치 아니하는 마음이다. 변치 않는 마음이라고 적어놓자.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5번에 침소봉대라고 하면 침을 봉이라고 얘기하고 소는 대라고 얘기하는 과장법이지. 그래서 적고 가자.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과장이야 과장.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기억해 놓으시고 페이지 42페이지 갈게요. 서경 결국. 작자미상의 서경 결국은 고려가요. 이별의 정안을 다룬다. 이별의 정안에다가 밑줄. 자, 그럼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 또 나왔구나. 사문보, 분연화, 분절체나 분연체나 똑같다. 후렴구에 고려가요의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날 겁니다. 반복과 서리에다가 밑줄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시적 화자가 어떻게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지 찾을 수 있어야 돼. 적극적 거부에다가 밑줄 삶의 터전인 서경도 버리고 자기가 털을 닦은 서경도 버리고 자신의 생업의 수단인 질산배를 버리고서라도 님을 쫓아가겠다라는 거에서 님이 1순위야. 삶의 터전이랑 생계수단보다도 님이 1순위. 1등급 정리 한번 보고 가는데 1년부터 4년까지를 우리는 기, 3단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1년부터 4년까지를 기, 5년부터 8년까지를 서, 9년부터 14년까지를 결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지. 그러면 1년부터 4년까지 기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 아질가라고 하면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영구라고 생각하면 되지. 지금의 평양이니까 그때 당시에 제2의 도시야. 서경이 서울이라서 시티입니다. 위에 두렁샹 드링드링이라고 하면 뭐라고? 악기의 의상황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별의 상황인데 좀 경쾌해. 위 두렁샹 드링드링. 다끈대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다끈대에다가 밑줄 그시고 서경이 궁벽한 시골이 아니라 중수한 곳이야. 낡은 곳을 고친 털을 닦은 곳이야. 이별하기보다는 질산배를 버리고서라도 질산배에다가 밑줄 그시고 화자의 생계수다. 생업에다가 밑줄 그시고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의 성별은 여성임을 알 수가 있다. 사랑해주신다면 울어봄 존니노이다. 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강조전미사 울면서 쫓아가겠다. 삶의 터전인 서경을 버리고 생업의 수단의 질산배를 버리고 학교 일기 보니까 어떻게 적혀져 있더라. 님으로 부두모 표시에 입을 벌려놨더군. 이미 제일 최애의 존재라는 거야.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위 두렁샹 드링드링. 그리고 이연에서 구슬이 바위에 와장창창 깨져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 7일가에다가 밑줄 그시고 서리법 나난에다가 동그라미 천년을 왜 따로 살아가도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나난에다가 동그라미. 와, 이 얘기 꼭 좀 하고 가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야 그칠일까? 천년을 왜 따로 살아도 신이까 그칠일까? 대구법에다가 밑줄 그시고 정석과 6년과 동일한 대구적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경불공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대구법, 시어의 반복 잘 기억해놔. 필기해줬었지? 사문보의 율격
서경불고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로 넘어가는데요.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대동강에다가 별표 치셔야지. 대동강이 뭐다? 님이 건너가 버리면 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지는 이별의 공간이야. 대동강 너무 중요해. 대동강의 이미지. 대동강 넓은 줄을 몰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니은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2인칭 주어 사공아라는 대상을 부르면 니은다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의문영어비. 그래서 사공한테 따져 묻는 거야. 대동강 넓은 줄 모르고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하고 사공에게 온갖 비난과 원망의 하사를 돌립니다. 비난과 원망의 대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적 하자는 사랑하는 님에 대한 직접적 원망과 비난을 할 수가 없어. 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난과 원망을 할 수 없는 시적 하자는 누구를 향해서 사공을 원망하고 비난을 합니다. 화자 자신과 님을 사랑을 방해한다는 존재로 송민곡에서 사공이랑 비슷한 시어 찾으라고 하면 뭐 찾으면 되지? 송민곡에서 사공이랑 비슷한 시어 찾으라고 하면 오전경 개성 이런 거랑 비슷하지. 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존재.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의문형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사공을 원망을 니각시 음란한 줄도 모르고 럼난 뒤에다가 밑줄 음란한 줄을 몰라서 사공 아내를 모함을 한다. 10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연준다 사공아에다가 밑줄 끄시고 태웠느냐 사공아 가는 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아 근데 쌤이 이제 어제 그 총정리를 했잖아. 그래서 그 총정리를 하고 총정리를 한 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와서 하는 질문들을 보니까 쌤 생각에는 여러분이 되게 국어 공부를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국어 공부 오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 듣고 나서 이제 국어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그러면 1등급은 바라지 말자. 양심적으로 오늘부터 국어 공부를 한다라는 사람은 왜냐? 굉장히 양이 많거든. 그래서 니네들이 하는 설명들을 보니까 와 이거 김상경 쌤도 엄청 스피드하게 설명하셨고 나도 오늘 의문의 변동 되게 크게 이제 딱딱딱 핵심만 짚어주는데 내용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좀 소화를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서 많이 헤매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거에서 밤새서 국어 공부를 이제 금요일까지 달려가시는데 목요일에는 쌤이 2학년 수업이 있어. 7시부터. 그래서 내려왔을 때 내일 시험 전날이잖아. 왔을 때 굉장히 좀 여러분이 질문을 할 만한 환경은 안 될 수가 있으니 카톡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쌤 옆에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찐 공부를 하면서 쌤한테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선 사람은 내려오시되 안 내려오는 거가 학교에서 집중하는 거가 시간 낭비해서는 좀 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내가 진짜 쌤 옆에서 잘 공부를 하면서 질문해야지라고 하면 내려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쌤 생각에 여러분 모두가 다 방학치기구나.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질문해서 느끼고 있다. 근데 어차피 상대 평가니까 다 같이 못 보면 그 중에서 좀 잘 보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속 갑니다.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끊을 수밖에 없었어. 졸 거면 그냥 옆 강실로 가서 자습을 해.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한테 뭔가 비난과 원망의 하사를 던지는 이유는 뭐야? 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실 님 눈치를 좀 보는 거야. 니각시가 음란한 줄도 모르고 가는 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상대와 뜻풀이 잘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공의 아내를 모함을 해. 네 아내가 바람났는데 네 아내 단속이나 할 것이지 왜 가는 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여기서 대꾸법이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겠어?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니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갈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두 구절 똑같다라는 거에서 대꾸법이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겠어? 대꾸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A를 대꾸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가에서도 대꾸법 쓰였다라는 거에서 넓은지 몰라서 노한다 사공아 럼난지 몰라서 연진다 사공아도 대꾸라는 것을 강조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대동강 건너편 고질. 건너편 고질에서 고질 줬고 가셔야죠. 그죠? 곧 뒤에 목적격 도사을 이 꽃 어떤 대상이다? 새로운 여인에다가 밑줄 배 타면 겉꼬리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꺾을 것입니다 라는 거에서 겉꼬리다의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했어? 인연 네가 내 남자친구 꼬셨지? 라는 거에서 시적 하자가 이 꽃을 꺾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대동강 건너편 고질 곧 플러스 을 시적 하자는 대동강 건너가지 않아. 대동강 저편에서 사랑하는 님이 다른 꽃을 꺾어버린다라는 겉꼬리다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 반드시 님이라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겁부리다의 주체는 님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네.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 1년부터 4년까지 이별을 거부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적극적으로 님을 따라가겠다. 5년부터 8년까지는 변함없는 태도. 9년부터 14년까지는 선생님 사공을 원망했는데 어떻게 솔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진솔한 자기 감정을 얘기하잖아. 솔직한 사람이잖아. 나 서경도 버리고 질산배도 버리고 당신 따라갈게 라는 거에서 자기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냈다는 거야. 원망에 대한 화살은 간접적으로 사공을 원망을 했지만 이쪽에 자 불신과 원망을 솔직히 드러내는 태도에서의 이 솔직히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진솔하게 얘기했다는 거야. 진솔하게 솔직하게. 그래서 이 시적 화자는 감정이 직설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가시리의 화자랑 비교를 했을 때 가시리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님을 말없이 보이보내 드리우리다 라는 진달래꽃의 화자와 동일하게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여요. 순종에다가 밑줄 고통을 인내를 합니다. 인고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별의 상황에 찍소리도 못하는 어떤 태도라고 생각해야 된다? 소극적 태도. 근데 서경별곡의 화자는 적극적이게 이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자기중심이 왜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하면 이별을 거부하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사정보다는 내가 이별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별의 거부로 자기중심적. 진달래꽃의 화자는 진달래꽃을 즐겨밟고 가세요 라는 희생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냅니다. 가시리와 서경별곡은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가 공통적이고 사문보의 율격에다가 밑줄, 후렴구에다가 밑줄. 근데 화자의 태도가 서경별곡은 적극적, 가시리는 소극적. 시어의 의미에서 소성경은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공간, 밑줄이다. 사랑하는 에다가 밑줄. 질산대를 통해서 생업의 수단과 여성 화자. 4번의 배경과 소재의 의미에서 대동강은 이별과 단절의 공간, 10배는 이별의 수단이야. 이것 차고 이미 건너가 버리는 거야. 밑에다 뭐 하나 추가시키고 가지. 곧 그리고 신, 고가, 신.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신의 보조관념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 긴 있다.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은 새로운 여인, 그리고 끈이라고 하는 긴이 신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배경과 소재의 이해를 잘 기억해 주시고 시어의 의미도 잘 기억해 주시고 43페이지에는 할 말 없소. 하지만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충곡이랑 상인곡이랑 송민곡은 진짜 빠르게 쌤이 한번 읽어볼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으로 끄덕끄덕을 해야 돼. 말이 빨라도 어쩔 수가 없다. 상충곡은 봄을 감상하는 노래인데 이거 필기 하나 하고 가자. 김상경 쌤만 얘기를 했던데 안 하고 가기에는 좀 찜찜해서 하나만 필기하고 가자. 조선 전기의 가사는 정격 가사 맞습니까? 맨 마지막 행이 3543의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맞춰서 마지막 행이 끝나면 정격 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보면 충신연주지사, 자연친화적인 상충곡 이런 거를 우리는 강호가도의 노래라고 합니다. 자연친화의 노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호가도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신연주지사, 삼인곡과 송민곡의 충신연주지사, 충이라는 관념 너무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지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 정격 가사의 강호가도나 충신연주지사는 조선 전기의 가사는 좀 어떤 성격이라고? 내 생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유교적인 충, 자연친화적인 강호가도의 정서, 관념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그런데 조선 후기는 이제 어때? 병격 가사가 많이 쓰여. 그 병격 가사에서의 내용들이 실생활의 이야기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적자. 하신 얘기니까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조선 정리는 강호가도의 자연친화적이고 충신연주지사의 충의 정서라는 관념적이고 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조선 후기의 정격 가사는 내 실생활의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에서 안 하기에는 좀 찜찜한 내용이라서 한 가지는 알고 가자. 가사의 갈래적인 성격, 좀 김상경 쌤은 갈래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정격 가사, 양반 가사, 은일 가사, 가사의 후시라서요. 조선 전기는 정격 가사, 조선 후기부터는 병격 가사가 많이 쓰이고 실생활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거에서 이 필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끄덕끄덕 해놓으시면 되고 없었던 필기는 좀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가사는 음수율이 어떻게 돼? 가사는 시조가 길이가 길어졌어. 그래서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음수율의 특징은
상충곡의 전격가사, 양반가사, 은일가사의 가사는 3, 4조나 4, 4조의 음수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조랑 동일하게 어떻다고요?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3, 4나 4, 4조의 음수율 3, 4나 4, 4조의 음수율에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갈래? 사음보 연속체. 사음보의 율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음보 연속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가사는 3, 4조나 4, 4조의 음수율, 사음보의 연속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을 하고 안빈낙도의 주제를 드러낸다. 특징 첫 번째,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공간의 이동이고 감정이입이고 백부 서리 의인이 어디에 쓰였는지 바로 손가락으로 찍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조선, 4번에다가 별표, 조선시대 사대부 가사의 효시에다가 밑줄. 가사의 첫 번째 작품이 상충곡이었어. 강호 한정 가사에다가 밑줄, 강호 한정 가사의 출발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드랍 더 비트로 완전 빠르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홍진을 묻힌 분에다가 가로로 묶자. 홍진에 묻힌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홍진, 진세 설명하셨대. 속세에 묻힌 사람들아, 인해생이 어떠하냐?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미칠까에다가 밑줄.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자부심이야. 나 옛사람의 풍류에 못 미치지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옛사람의 풍류에 나 따라갈 수 있겠는가 못 따라겠는가 라는 자부심, 따라갈 수 있는데 라는 자부심에다가 밑줄. 천지간의 남자라는 몸이 나만하니가 많건만은 살림에 묻혀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른단 말인가. 살림과 홍진에서 대조되는 표시 옆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대비적 공간이라고 적고 가자. 세 개 다 드러나. 상충곡에서는 홍진과 살림으로 대비적 공간이 드러나고 사민곡, 송민곡에서도 대비적 공간이 드러나거든. 찾자고 알았지? 홍진과 살림의 대비적 시어, 대비적 공간 나왔습니다. 살림은 자연, 홍진은 속세.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른단 말인가?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간목에다 공간 1, 벽계수에 푸른 시냇물이 흘러가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숲속에 풍월 주인이 되었구나. 풍월 주인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연을 즐기는 시작하자 자기 자신.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바로 랩 갑니다. 도화, 행하,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반초 새우 중에 푸르도다. 두 줄 묶어서 됐고.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시어 끄덕끄덕 될 수 있나?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다 같이 외쳐봐. 뭐뭐뭐였지? 5개 번호 매길게. 도화, 행하, 녹양, 강초, 새우 5개 기억해야 돼. 칼로 말아내니 붓으로 그려내니 대구법에다가 밑줄.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에다가 밑줄.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라는 거에서 헌사롭다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화려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로 사물마다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숲풀에 우는 새는 새에다가 동그라미 감정이입의 대상. 봄의 기운을 못 내게 와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교태에다가 밑줄 끄시고 물하일체이언이라고 했을 때 물은 누가 되는 거야? 물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쓰세요라고 하면 단답형에서 물 해당하는 거는 뭐다? 새. 아에다가 동그라미 화자. 새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새의 흥이야 달을 쏘냐라는 것은 새의 흥과 나의 흥이 같다. 달을 쏘냐 밑에다가는 서리. 새의 흥과 나의 흥은 같다. 12는 공간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12를 넣으면 안 돼. 살인문 앞에 걸어보고 시작하자. 어디로 공간을 이동을 한다고요? 정자에 앉아보니. 정자에다가는 공간 2번이야. 소요음령에다가 밑줄 끄시고 외우셔야지.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나질게 읊조린다. 근데 내가 너무 높아심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소요음령은 먼저 걸어. 그리고 뒤에를 읊조리는 거야. 근데 미음완보는 읊조리고 걷는 거야. 이게 완전 똑같기는 한데 선후의 관계가 뒤집어져 있어. 소요음령은 뭐라고? 걷고 읊조리는 거야. 미음완보는 뭐라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완보, 천천히 걷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선후의 관계는 다르니까 좀 잘 보자. 소요음령하여서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 한가로움 속에서의 참맛을 느끼는 것은 아는 이가 없이 나 호재로다. 호재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혼자가 적적하고 외롭고 고독이라기보다는 괜찮다라는 거야. 혼자 즐기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웃드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청자 설정이네. 산수구경 가자스라에다가 밑줄 청유. 그러면서 또 랩가자 대꾸법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아침에는 채산하고 나조 저녁에는 낚시질 하세. 두 줄 묶으시고 대꾸법이지. 풀받기는 오늘 하고요. 모욕은 내일 합니다. 아침에는 풀 뜯고요. 저녁에는 낚시질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낚시의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생업을 위한 낚시가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낚시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각 끼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술찌꺼기기를 걸러서 맑은 술을 마시자.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에다가 밑줄 정철의 장진주사에서 똑같은 구절이 나와. 꽃나무 가지 꺾어서 잔술을 세면서 마시자. 화풍 이것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화창한 봄바람이 건뜻 불어서 푸른 시냇물에 녹수를 건너오니 오 이 구절 너무 좋지. 청향은 잔해지고 술잔에서 봄의 향기가 나타나. 청향에다가 밑줄 끄시고 후각. 낙홍은 옷에 진다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구절이지. 떨어지는 꽃잎이 내 옷에 짐으로써 내가 꽃물로 물들어. 그래서 사자성어 뭐라고 가르쳐줬어? 낙홍은 옷에 진다의 사자성어는 무라일체. 꼭 기억해야지, 그지? 술독이 비었다면 나에게 얘기해. 날다리에서에게 나에게 얘기해라. 소동은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불어서 어른은 막대기 잡고, 여기에서 어른이 누가 돼야 돼? 막대기를 잡는 어른은 누가 돼야 돼? 화자가 같이 술 받으러 가는 거니까 어른 밑에다 가는 화자는 막대기 잡고, 아이는 소동이지. 심부름꾼 아이는 술을 메고, 미움왕보랑 소용령 잘 챙겨주시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모래 깨끗한 고운 모래에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청류의 푸른 시냇물을 굽어보니까 떠오르는 게 도화야. 도화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무릉도원의 고사를 인용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연명의 도화 원기를 연상에다가 밑줄 고사 인용이야. 고사 인용.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들판이 그곳인가. 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됐지? 그러면 시상 전개 방식에서 수단목, 정자, 시냇가니까 각각 장면의 내용 일치 문제 무조건 내셨을 거야. 각각 장면에서 내용 일치, 수단목에서 뭐 했는지, 정자에서 뭐 했는지, 시냇가에서 뭐 했는지. 이번에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서 살림의 안빈낙도 화자의 풍월 주인, 홍진에서의 북이나 공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홍진의 북이랑 공명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시작하자가 헛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북이랑 공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왔어. 자, 밑에 설명적 보고 가자. 자연 속에서 자연은 속세와 대립되는 공간이야. 속세, 홍진이라는 거 할 수 있겠니? 속세 위에다가 홍진. 자연은 완상의 대상에다가 밑줄, 생활하는 공간에다가 밑줄. 그래서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무라일체인 거야. 표현상의 특징인 대꾸, 서리, 감정이입은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돼. 대꾸법 모두가 다 여러분이 표현기법에 대해서는 완벽히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45페이지 잘 보시고요. 46페이지 3인곡 갑니다. 준비! 3인곡은 충신 연주지사,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영근지정, 영근지정에다가 밑줄 그시고 힘들면 뒤로 가서 일어서세요. 여기에서 와서 서서 해도 됩니다.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에다가 밑줄,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선녀운대요. 그래서 왜 여성 화자를 설정했는지 필기를 해주셨더라고. 다양한 비유라든지 상징을 활용을 해서 문학성을 높였다. 우리말의 절묘한 사용으로 인해서 세련된 표현을 사용을 했다. 정가정의 맥을 이어주는 충신 연주지사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근데 얘들아, 시의 전체적 구성에다 별표 3개 무조건 기억이라고 적어줘. 본문이 여름밖에 없는데 왜 가을이랑 겨울이 나왔지? 라는 거는 그건 비겁한 변명이야. 왜냐? 추사랑 동사가 전체적 구성으로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사랑 동사에 대한 한 줄의 선지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추사의 전체 내용, 동사의 전체 내용, 결사까지 물어볼 것 같아. 세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추사, 동사, 결사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요약 정리가 진짜 시험에 100% 나올 것 같아. 전체를 밟아야 돼. 알았지? 간다! 서사에 인과의 인연, 인과 일화라고 난 후에 그리움으로 3년 동안 연지분이 있지만 이쁘게 하지도 않고 살았어. 헝클어진 머리가 3년이 되었으니 그 기간 동안 듣고 보고 느낀 것이 하도 할샤 많기도 많으니 썰을 풀어볼게 라고 얘기하면서 본사가 추하, 추동이라는 추나 추동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봄에는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주는 시어 뭐가 동풍이 건듯 불어서 매화가 뿅뿅뿅. 그러면 봄에는 매화에다가 하트. 이 매화를 통해서 시작하자는 님에게 뭐를 보낸다? 변함없는 충정에다가 밑줄. 하사에는 금의 자로 엄청 격식을 갖추어서 원앙금이라는 비단으로 오색선의 5가지의 시를 사용을 해서 산호수의 지게에 백옥함의 택배 박스까지 백옥함 이만큼 화려한 님의 옷을 만들어서 보내고 싶대. 옷에다가 하트, 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 옷을 선물하는 거는 하사의 여름이야. 그리고 추사에서는 너무 중요해. 이제 추사에서는 님에게 내가 뭐를 보내겠다? 달빛을 보내겠대. 달빛에다가 하트 표시. 천상일 쌤도 그렇고 필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추사 동사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어. 달빛 하트 표시하시고, 님에게 왜 달의 빛을 보낸대?
하늘에서 쏘아지는 달의 빛은 임금님이 쏘아대는 선정인 거야. 마음 백성들한테 저 궁벽한 시골에 시들어가고 있는 이 민초들, 이 풀떼기들 다 어떻게 하겠다? 다 살려내겠다라는 하늘에서 햇빛을 쫙쫙쫙 쏟아주는 햇빛감. 밤의 달빛 쫙쫙쫙 쏟아내면 뭐라고? 선정을 베푸는 거야. 달빛의 의미는 뭐라고? 임금님께서 선정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선정에 대한 소망인데, 선생님이 만약에 선정에 대한 포부라고 얘기하면 이 포부는 누가 선정을 베풀겠다는 거야? 화자 지가 선정을 베풀겠다는 거야. 하자 지가 선정을 베풀겠다는 게 아니라 임금님께서 선정을 베풀어 주셨으면이라는 소망이라고 알았지. 임의 선정에 대한 갈망, 임금님이 선정을 베풀어야지. 화가의 선정에 대한 포부가 임금님한테 달빛을 보냄으로써 선정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땡땡땡 임금님께서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갈망. 선정의 주체는 임금님. 됐니? 오케이, 동사 갈게. 임금에게 봄볕을 보내고 싶다. 봄볕에다가 하트 표시. 왜 임금님한테 겨울에 봄을 선물한다? 좀 관념에 구체화하지. 어떻게 봄을 선물할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봄이라는 따뜻함을 임금님한테 선물하고 싶은 거는 보일러 놔드리고 싶은 거야. 왜? 남쪽의 추위가 이 정도인데 북쪽에 계신 임금님이 얼마나 추우시겠어? 라는 거에서 보일러 놔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뭐를 선물한다? 봄을 선물하는 거야. 봄볕 하트 표시. 임에 대한 염려랑 고독감을 왜? 추워서. 임금님이 너무 추우실 것 같다라는 염려와 추위의 고독으로 임금님한테 따뜻한 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네, 봄은 좀 어렵지. 근데 나 이거 가지고 좀 발치질을 할 것 같아. 달빛이 뭐라고?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갈망. 임금님이 선정으로 마음 백성들을 살려내라. 그리고 결사 왔어.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인데 가르쳐 주셨대. 천성희 쌤도 얘기하고 김상현 쌤도 얘기하신 거에 변함없는 사랑 사자성어로 바꿔줘. 변함없는 사랑 아까 배웠잖아.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일편단심. 그 일편단심을 나타내는 소재가 송미인곡에서는 죽어서 나벌이 될게 친구가 와 왜 뭐 지속적이지도 못한 일시적이고 저 멀리의 간접적인 나벌이 될래 죽어서 구준비나 되라 라는 권유가 있었더라면 얘는 죽어서 뭐 되겠다고 지가 밝혔지. 적어주셨던데 범나비가 되어서 향기를 쪽쪽 묻히고 싶어라는 일편단심의 사랑을 표현을 했어. 변함없는 사랑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갈 거야? 범나비라고 적어줘.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로 우리는 이제 춘사 하사까지가 시험 범위야. 시어의 의미에서 매화랑 옷은 사랑과 정성이야. 사랑 정성. 동풍은 뭐지?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거. 녹음은 뭐지? 여름임을 나타내는 거. 여기에다가 쌤은 뭐를 추가하고 싶다는 거야? 썩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제 좀 기억을 해달라고. 뭐를 추가를 하고 싶다는 거야? 달빛, 선정에 대한 갈망. 선정 포부 절대 안 돼. 포부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포부인 거야. 알았지? 달빛으로 선정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 더 추가시키면 뭐다? 봄볕으로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사랑의 마음으로 임금님한테 보일러놔드리고 싶어요. 왜 여성화자를 설정을 했을까?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이 영군지정의 색깔이랑 같기 때문이야. 밑줄 그을게. 임금을 향한 신하의 영원한 충정에다가 밑줄. 그러면 이제 먼저 랩을 하듯이 할 테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다면 체크해주세요.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조차 태어나니 삼기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삼다가 만들다니까 이희리기의 기가 넣어져서 수동 표현이 된 거야. 삼기다는 만들어지다. 사람이 만들어진 거는 태어난 거겠지. 이 몸이 태어날 때 어휘가 나는 나올 것 같아. 미음완보 소요음력 이런 건 당연히 하지만 외오공 뭐 이런 거라든지 뭐든지 간에 좀 나올 것 같아.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조차 태어나니 한생의 영분이며 하늘도 모를 일인가. 하늘도 알만한 운명적인 사랑이었다. 하늘도 어찌 우리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우리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하늘 모를 일인가? 서리법에다가 밑줄.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신이 괴다. 무슨 뜻?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전혀 없다. 노여 없다 뭐라고? 전혀 없다. 최고의 사랑이었어. 평생에 원하는 화자의 소망 하나 밑줄 긋고 갈까? 한대 여자 하였더니, 하자의 소망은 뭐라고? 한대 살고자 하였더니 라는 소원이었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는 거, 외워두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이별 헤어졌어요. 엊그제 앞에다가 과거, 엊그제 님을 모셔서 광안전에 올랐더니, 광안전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달나라에 있는 궁전에, 그러면 아까 홍진이랑 살림에서 쌤이 대립적 공간이 나왔다라고 얘기했고, 삼위 송미에도 다 대립적 공간이 있으니까 찾아보자 그랬지. 그럼 임금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광안전에다가 네오박스, 올랐더니에서의 더에다가 방점 꽝. 그리고 엊그제 과거에는 광안전에서 같이 꽁냥꽁냥 했는데
그동안 어찌해서 하계에 내려오니 하계에다가 네모박스 인간 세계 유배지에 떨어졌으니 적각 모티프 얼적의 비스머리 엉클어진 지 3년 됐어요 라는 거는 헤어진 유배지의 시간이 3년 연지분을 통해서 여성화자 누굴 위해서 이쁘게 하겠습니까?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관념에 붙지 않는 당연하죠. 짓는 거는 한수 슬리시 떨어지는 거는 눈물 대꾸법이지 짓느니 한수 떨어지는 눈물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이죠. 대꾸대죠. 괜찮죠?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구나. 염량은 추위와 더위라고 하면 땡땡땡 염량은 뭐라고? 더위와 추위야. 이런 거를 좀 잘 봐봐. 염량에다가 밑줄 끄시고 추위와 더위라고 여러분은 낚시질을 쳤을 때 에이 염자는 막 더울 염자 양자는 추위 더위와 서늘함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이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끼리리 하도할샤 하도할샤에다가 밑줄 끄시고 리을샤 가지고 여러분이 의문형 어미에서의 서리법이라고 하면 꽤 많이 오를 하더라. 2학년 형들이 많이 낚였거든. 리을샤는 감탄형 어미에서의 뭐뭐 하는구나야. 뭐뭐 할샤 라는 거에서 샤로 끝나니까 서리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 하도할샤에서의 리을샤는 뭐라고? 뭐뭐 하는구나 라는 감탄형 어미입니다. 여러분 설이 아닙니다. 감탄입니다. 하도할샤 라고 하면 많기도 많구나. 동풍이 여기까지 이제 하도할샤 듣고 느낀 거에 많기도 많으니 썰을 풀어볼게. 여기까지 서사야. 동풍이라는 거에서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 이거 무조건 나는 단답형으로 했을 것 같아. 동풍이라고 하면 봄. 건대 불어서 적설을 흩어내니까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송이 피어시라. 뿅뿅뿅 매화에다가 하트 표시. 가뜩이나 냉담한 마이너스의 상황에 암향에다가 별표 3개. 후각적인 이미지에서의 암향의 그윽한 향기는 매화가 뿜어대는 향기야. 매화의 그윽한 뿜어대는 향기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충이라고 생각해야 돼. 매화의 관념과 이상적 가치는 뭐라고? 그윽한 향기는 충이라고 적어놔요. 충. 무슨 일이고? 강원의 달이조차 베갯머리에 비치니 달에다가는 왕, 임금왕자 하나 적어놔. 달은 뭐라고? 달빛이 그러니까 임금님이 쏘아내는 선정이 되는 거야. 달이조차 베갯머리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달에서 님으로 쏘세요. 저 매화를 꺾어내어서 님 계신데 보내고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고 너에다가 동그라미 매화를 너라고 인칭대명사 사용했으니까 의인법이고 어떻다고 여기실고 라는 거에서 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다 없다? 없어. 이 님이 막 꺾으실까? 뭐 이런 거에서 염려와 걱정이 좀 있는 거야.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오케이 님이 달이라는 거. 꽃지고 새잎난이 녹음이 깔렸는데 푸른색의 실록의 계절 여름입니다. 아하 너무 중요합니다.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에다 별표 치시고 공간을 통한 임의 부재라고 적어줘. 현대어 뜻풀이 밑줄 꺼봐봐.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현대어 뜻풀이로 뭐라고? 비단 휘장이 쓸쓸히 걸려있고 수놓은 장막 안이 텅 비어있다라는 거에서 님이 계시지 않은 나의 방 공작이 수놓은 병풍 어디 가서 비단 휘장이 쓸쓸히 걸려있고 수놓은 장만 안이 텅 비어서 어떻다고? 쓸쓸하다는 거야. 수막이 비어있다는 거에서 공간을 통해서 님의 부재를 얘기해. 부용을 걷어놓고 나 이런 것 좀 외웠으면 좋겠어. 부용이 뭐라고? 연꽃무늬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공작에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까 가뜩이나 시름이 한대라고 하면 하다는 뭐지? 많다. 시름에다가 동그라미 어찌나 날이 기뒀던 거. 안 그래도 시름이 많아 죽겠었는데 날은 어찌나 길던지 라는 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쌤이 설상가상 적어줬나? 설상가상. 사자성어 안 나올 것도 같은데 그냥 사자성어 설상가상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름이 많아 죽겠는데 날은 어찌나 길던지 라는 것으로 설상가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타심에 그냥 하고 가겠습니다. 원앙금에다가 동그라미 화려해. 오색선에다가 동그라미 금자에다가 동그라미 재단을 해서 님의 옷을 만들어내니 수품은 물론이거니와 제도의 격식도 갖추었구나. 자아자찬에다가 밑줄 산호수에다가 동그라미 배곡함에다가 동그라미 쌤이 동그라미 친 거는 뭐야? 화려한 정성으로 님의 옷을 만들었다니까. 명품 옷을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딱 바라봤더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때 산과 구름을 뭐라고 생각하라고? 동인 자신의 정치적인 적 간신에다가 밑줄 천리만리 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거든? 있을고 가거든. 배곡함을 열어두고 나라고 반겨주실까? 반기실까? 밑에다 또 뭐야? 의구심과 약간 확신이 없는 상태인가? 님이 나를 반겨주실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뒤에서 옆으로 넘어가시고 47페이지 대랑의 시류랑 시험 범위로 연결시켜야 되지. 이하우 흑불일제 울며 잡고 이별하님 이하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이화의 배꽃이 비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풍낙엽에서 낙엽에다가 동그라미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하강적 이미지. 이하오랑 추풍낙엽이랑 둘 다 하강적 이미지야. 47페이지에 4번. 추풍낙엽조도 나 생각하십니까? 가을이 되어서 님이 떠오릅니다. 천리의 외로운 꿈아 오락가락하는구나. 천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님에 대한 그리움, 물리적인 거리에서 천리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정서적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여기 없어? 46 2장에서 이렇게 되구나. 어떻게 성민국으로 가자. 이거 일단 이걸로 해요. 갖고 있자. 성민국 계속 갈게요. 괜찮습니까? 3인국. 성민국은 서정가사, 양반가사, 역시 전격가사. 셋 다 전격가사. 가고가도의 노래랑 충신연주지사 셋다 영군지정. 3인국과 더불어서 문학의 극치, 유대가사의 극치. 와씨 2번에다가 별표. 좀 전에 3인국은 계절의 흐름이었다면 성민국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두 여인의 대화 형식에다가 밑줄. 3인국에서는 두 여인의 대화로서 아니야. 3인국에서는 독백체에서의 공간의 이동도 아니고 계절의 흐름이었다면 성민국에서는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이고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는데 그 장면이 좀 빠졌어.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는 장면이. 그래서 대화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여인의 대화 형식에다가 밑줄. 임금님을 향한 일편단심, 여인의 심정에 빗대어서 표현한 충신연주지사 가겠습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야. 근데 진짜 이거 무조건 나올 것 같다. 저각시에다가 별표 3개. 이걸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저기 가는 저각시는 감녀라고 문제 풀면 되게 곤란해. 을려라고 적어 놓으시고 저기 가는 저각시야.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백옥경. 와씨 광안전이랑 백옥경이랑 연결시켜야 되겠지. 백옥경에다 내 보았어.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이별에다가 밑줄 해다 저물어 가는데 누굴 보러 가시는고? 라고 감녀가 을려를 불러 세웠어. 어와 너여이고에서의 너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3개. 이걸 누구로? 감녀라고 문제를 풀으란 말이야. 을려 감녀라고 해서 위에다 딱 A, B 하면 을려 딱 적고 감녀 딱 적어가지고 A, B, C. 을려는 정서적인 하다, 기능적 하다 이런 거 좀 잘 풀어달라고요. 알았죠? 시험에 나옵니다. 너구나 이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는 스토리의 썰을 풀어본대. 내 얼굴이라는 거에서 김국기출 풀어본 사람은 알지? 이걸 띠풀이에서 똑같이 얼굴이라고 하면 틀린 선지야. 내 얼굴이라고 하면 내 모습이, 내 형체가,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아껴주실세.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었어. 군뜻이 전혀 없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결백. 아양과 그때로 어지럽게 굴었는데 감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지? 변심한 거야.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자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구나. 죄가 산같이 쌓여있다. 옆에다가 작책. 하늘을 원망하겠어? 사람이라고 허물하겠어? 워낙 김고기취에 대해 2번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수원수구라고 가르쳐줬지. 허물하려 밑에다가는 서리법. 쌤이 말하는 거 좀 형들의 실수가 이해가 되기는 하지. 허물하려에서의 야로 끝나니까 리을샤에서의 샤도 뭔가 서리법으로 느껴지는 거. 그 심정은 헤아려지지. 서러워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천상의 쌤이 진짜 이 파란색의 필기를 좀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 이쪽에다 표면적으로는 조물주를 탓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책한다. 하지만 조물주를 탓하는 이런 가치관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운명론적인 가치관인가. 조물주의 뜻으로 우리는 이별했어요 라는 거는 운명론적인 가치관이야. 그런 생각 마운드 맺힌 일이 있어야이다를 감녀 대사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맺힌 일이 있어야이다는 을려가 또 마이크 잡은 거야. 그런 생각 마음에서 슬래시 감녀가 위로를 하고 맺힌 일에다가 네오박스 이건 을려가 얘기하는 거야.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알잖아요. 물 같은 얼굴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허약한 체질이라고 바꿔야 돼. 허약한 체질에 하나실적이 몇 날이겠습니까?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여기까지 이제 생략이 반이 됐어. 그래서 모첨에다가 네오박스. 그러면 좀 전에 광안전이랑 하계였지. 상충곡에서는 홍진이랑 뭐였어? 살림이었지. 그럼 송민곡은 뭐가 돼? 백옥경이랑 모첨이야. 모첨이 하자 거처야. 모첨이 초가집 집으로 하자가 살고 있는 곳이야. 찬자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적 하자 곁에는 님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독수 공방이라서 뜨밤을 못 보내니까 차가운 잠자리는 외로움을 나타내는 찬자리야. 촉각적 이미지에 아이고 나의 집에 차가운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왔어. 막 백길 갔다가 산길 갔다가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구름 안개 바람 물결과 같은 간신배들이 중략 부분에 이거 하나만 좀 적고 가자. 중략 부분에 송미인곡에서는 정치적인 적이 구름, 안개, 바람, 물결로 표현이 돼. 똑같이 있어. 좀 전에 3인곡에
배곡함에 님의 옷을 담아서 님 계신 데를 딱 쳐다봤더니 누가 가리고 있었지? 시어로 못 외우겠다. 시어로 뭐라? 구름이랑 또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3인국에서 산과 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중략 부분 위에다가 적고 갈까?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님 계신 곳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산에 갔는데 구름과 안개가 방해를 하고 있어. 100길로 갔더니 바람과 물결이 방해를 하고 있어. 이게 뭐라고? 정치적인 적에 간신히 송민곡에서도 사실 등장을 해. 근데 중략 부분에 생략이 된 거야. 김상경쌤은 좀 설명을 하셨더라.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이 가리고 있기에 내가 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지쳐서 모처에 차가운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왔더니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혔는고 반벽청등에나 동그라미 객상이야. 객관적 상관물로 오지 않는 님을 위해서 켜놓은 반벽청등은 하자의 외로움을 부각시켜지. 괜찮니 여기까지? 예.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중략 부분의 생략이야. 오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헤매면서 돌아다니니 시적하자가 무슨 헤매면서 돌아다녔어요? 라고 하면 중략 부분에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헤매면서 다녔는데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이 가려서 님의 소식을 듣지를 못하고 집에 돌아온 거야. 오늘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헤매면서 돌아다니니 적은 더 역진에다가 밑줄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만난 거야. 꿈에다가 별표 옷 같은 얼굴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곱던 얼굴이 근데 여기에서의 얼굴은 또 마치 페이스의 얼굴로 나와가지고 좀 난감하지. 옷 같은 모습이 반이나마 늙어버렸구나. 현대어트 프리에서도 얼굴이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좀 난감하겠지만 옷 같은 모습이 반이나마 늙어버렸구나. 내가 곁에 없으니까 님이 이렇게 훅 간 거야.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을 실컷 하려고 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말씀인들 어찌하고 정을 못다 하여서 목이조차 베어하니 오전령 계형 아까 뭐라고 생각하라고? 사공과 같은 존재로 님과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 계션을 뽑기워하는 바람에 잠을 어찌 깨뒀던고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감탄사 아이구야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로 갔지? 잠결에 일어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야. 불쌍한 그림자 하자의 쓸쓸함을 부각시키죠. 차라리 죽자. 나걸이 되어서 님 계신 산 안에 번듯하게 비추리라. 각시님 발은커녕 구준비나 되셔서 비체리라의 사이에 미 이런 것들 의지를 나타내지. 비치겠어요? 라는 의지를 나타내주지. 오케이? 이번에 화자의 성격은 저각시에다가 밑줄 어와 너여이고에 너에다가 밑줄 꺼서 두 개 비교하는 거 진짜 시험에 나올 것 같고 시어의 의미에서 님과 배곡경 나벌과 구준비인데 뭐를 설명하셨다? 김상경쌤은 송민곡에서 정치적인 적이 구름, 안개, 바람, 물결로 제시가 됐어 라는 걸 필기를 해줬으니까 천성희쌤은 수업 시간에 안 했다 하셔더라도 그냥 하나는 알아놓으면 응용으로 내실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놓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49페이지로 가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쌤이랑 이제 해결하는 거에서 약속을 하시고 74페이지 이제부터 좀 정신을 한 번 더 차려야 돼. 미스터가 뒤에 문제 넣어놨는데 이거 안 보고 이거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는 사람은 시험 범위를 다 안 보는 거야. 14년이랑 24년도에 6월 모평에서 고3 문제 미스터 방의 진도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최만식의 미스터 방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풍자소설, 세태소설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그래서 쌤이 꼭 하고 싶은 말은 주제인데 주제에 보면 인간상도 비판하고 사회상도 비판하는 거야. 인간형에다가 밑줄, 과에다가 더하기, 혼란한 사회상 비판에다가 밑줄 시대도 잘못됐고 이기적인 인간도 잘못됐다는 거야. 강복 후에 혼란기에 시대도 잘못됐고 인간상도 잘못됐다는 거 기억해줘. 특징 두 개 묶어봐봐. 인물을 희화화시켜서 해안가 풍자의 효과를 노리고 냉소적인 어조 꼭 기억해. 누구를 향해서 냉소를 달리는 거니? 미스터 방, 백준하. 판소리 사설의 문체에다가 밑줄 끄시고 말을 거는 듯한 어투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적어야 된다? 골개미라고 적어줘. 해안가 풍자의 판소리 사설의 문체는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골개미를 잘 살립니다. 특징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적자? 골개미. 전체 줄거리 꼭 보시고 뒤에 천성희쌤이 올려준 팀즈 지문 꼭 잘 보시면서 1등급 정리로 가는데 방 3보기는 신기루 장수였으나 강복 직후 미군의 통역관이 되어서 허세가 심해. 허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사자성어를 적어야 돼. 이 허세는 실질적인 권력의 원천 누구를 믿고 까부는 거야? S소위를 등에 업고 까부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성어로 하나 허세에다가 옆에 뭐라고 적고 가자? 호가호위라고 적어. 여우가 호랑이 걸레를 믿고 까부는 거를 뭐라고 한다? 호가호위라고 적어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쌤의 노파심으로 한번 하고 갑니다. 허세가 S 소위의 권력을 등에 업고 까부는 거기 때문에 여우가 호랑이의 건세를 믿고 위세를 떨친다. 호가호의 기회주의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백주사는 전형적인 친일파인데요. 강복 후에 몰락을 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굴함도 참고 아찔하는 인물로 방산복의 힘을 빌려서 복수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친일 행각을 반성한다 못한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 X. S소위는 어떤 사람이라고? 진짜 실질적인 영향력에다가 밑줄 바로 방산복의 몰락을 결정을 하죠. 방산복의 양치에 담긴 의미에다가 별표 치시고 극적 재미를 유발을 하는 반전이야. 마지막에 반전이야.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거든.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극적 재미에다가 밑줄. 원래 있었던 습관이었습니까? 아니요. 호피뚜리 방산복이가 미스터 방이 되고 난 후에 출세 후에 생긴 버릇이에요. 밑줄입니다. 출세 후에 생긴 버릇에다가 밑줄. 인물의 허세에다가 밑줄. 유별난 허세를 부리다가 망조났다. 74페이지에 백골난망이겠네 라고 했을 때 백골난망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풀을 엮어서 잊지 못하는 보답하는 은혜, 결초보은 그리고 뼈에다가 새겨서 잊지 않는 은혜라고 해서 백골난망, 백골은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거지. 갑골이라고 적으면 큰일 난다. 알았지? 각이다. 각. 세길 각자에서 각골, 난망도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나타내는 거 딱 3개 기억하면 돼. 백골난망, 각골난망, 결초보은 딱 3개 기억하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됐어. 75페이지로 넘어갈게. 75페이지에 5번 문제. A의 상황을 나타내기 왜 뭐 놓친 거 있나? A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속담은 하고 물어봤을 때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껌 먹고 알 먹고 속담 하나만 더 적고 가자.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야 되지? 껌 먹고 알 먹고 적어주시고 사자성어로 바꿔봐봐. 껌도 먹고 알도 먹었으면 오! 일석이조야. 하나의 돌을 던졌는데 두 마리의 새를 맞췄으니까 일석이조. 하나를 걸어서 2개를 얻었으니까 일거양득. 일석이조, 일거양득, 껌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천상일쌤이 실어준 문제 이거 안 푼 사람은 꼭 반드시 푸셔야 돼. 이걸 왜 안 풀어 그지? 이거 문제 주신 거를 왜 안 풀어? 꼭 반드시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미련 없이 76페이지 비 오는 날로 갈게요. 76페이지에 비 오는 날은 이 얘기 하나 하고 싶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라고 한 거는 이 장면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야. 이 지문 안에서는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인데 천상일쌤이 회상구조라고 적어주셨대. 왜 회상구조야? 원구가 이 남매를 떠올려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상구조야. 근데 역순행적 구조라고 하면 어떤 게 역순행이야? 지금 현재 사건을 서술을 하다가 동욱이 남매의 뭐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만났던 기억이라든지 전쟁 전의 기억이라든지 과거를 거꾸로 회상을 했을 때 역순행적 구성이야. 근데 이건 자체가 원구의 기억 속의 동욱 남매를 얘기하기 때문에 회상구조라고 적었어. 오케이? 천상일쌤의 필기에서의 회상구조는 뭐라고? 원구가 떠올리는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적힌 반도 있고 안 적힌 반도 있어서 회상구조 일단 적어주셨으니까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지문 안에서는 뭐라고? 원구의 기억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라서 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를 필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작품은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에서 회상구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상구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전쟁 때문이야. 이 모두가 다 전쟁의 피해자야. 이 청춘들이 이렇게 허무주의랑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야. 특징은 비 오는 날의 음울한 배경에다가 밑줄, 전후의 절망적 상황에다가 밑줄,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궁핍한 삶이라고 적어줘. 이번에다 별표 3개. 이거 무조건 나와 있을 거야. 것이었다라는 간접화법의 표시로 인해서 종결 어미를 통해 작중 상황과 거리를 유지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옆에다 사건을 간접적 제시 하나 적어줘. 그리고 무조건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지. 등장인물에다가 별표 3개. 동욱이가 정신적 불구고 한편으로는 동생한테 치근한 마음이 있지만 츤데레로 박대를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동욱이를 버리고 오빠가 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불구로 장애 때문에 사람들의 경계를 하고 적대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원구한테 마음을 열었지만 원구 역시 동욱이를 챙기질 않습니다. 동욱 남매의 불행에 대해서 연민을 느꼈지만 실천하지 않았어. 그래서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적어준 키워드가 더 있으니까 한번 적고 가자. 자책하고 회한합니다. 회한이 뭐죠? 후회의 한을 회한이라고 합니다. 자책과 회한의 모습을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고요.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원구 역시 또 다른 전쟁의 피해자라고. 원구도 또 다른 전쟁의 피해자에다가 별표 치시고 왜?
이런 모든 의지를 끊어낸 게 전쟁의 후유증이야. 옆에다가 소극적 무기력이라고 적자. 또 다른 전쟁의 피해자는 뭐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의 피해자라고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소극적 무기력이라고 적자. 전쟁 때문에 모든 의지가 꺾인 상태야. 전쟁이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적자? 전쟁의 비인간성이라고 적어줘. 비 오는 날의 배경의 상징적인 의미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 본문에 낡은 목조 건물에다가 네오박스 무조건 선지가 나와 있을 거야. 시험지에 낡은 목조 건물에다가 네오박스 동욱 남매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그대로 적어주셨더라. 필기에 남매에 처한 현실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낡은 목조 건물 세 번째 줄 쭉 본문 내용 다 보시면서 사나이에 대한 모습을 주목할 수가 있어. 그대로 본문 내용 필기 이거 해주셨더라. 사나이가 태도가 변화가 되었어. 이거 원 주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해버려졌다. 밑줄 끌게. 이게 예민한 세태 반영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내려와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 보이니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않고 멍청히 서 있는 와우를 주인 사내는 뭐 무한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10중 8구 군대에 끌려갔겠죠 뭐. 애들처럼 어머니를 가끔 부르길래 좀 나무랬더니 그 다음날 어디로 가버렸어요 라는 것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에다가 밑줄. 자, 그래서 사나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 꼭 알아놔야 되는 거 뭐다? 이익에 민감한 예민한 세태의 모습을 사나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예민한 세태, 이익에 민감하고 예민한 세태를 보여주는 사나이.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해서 그 편지 따위는 간수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리고 또 사나이는 뭐다? 남매에 대한 정보는 제공을 합니다. 사나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남매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을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장면의 세 가지의 특징, 필기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적고 가자. 원구는 호박넝쿨 우거진 밭두둑길 발음해봐봐. 밭두둑길 음절의 끝소리 그치. 그 다음에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 오면 페트프스즈 되겠지. 그래서 밭두둑길이라고 발음을 했어야 되겠지. 밑에 뚜둑이 되겠죠. 뚜둑이 개소리 되게 해야죠. 앓고 난 사람 모양 허정거리는 다리로 걸어가는 것이었다라는 걸로 다소 열린 결말이지. 그냥 사건이 뭔가 종결이 되지 않고 뭐 동욱이를 찾았는지 어쩌는지 뭐 찾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리지. 그래서 밑에다가 적혀져 있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하다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 부족 옆에다 적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부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전후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줌. 그리고 원고가 그냥 이렇게 가고 말잖아. 인간의 무기력함과 허무의식을 강조하는 거야. 놓쳤다면 처음부터 다시 적어보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 부족. 송창섭의 비 오는 날의 결말의 시사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해. 원고가 동욱이를 찾아 나섰는지 뭐 어쩌는지도 보여주지 않아. 전후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줌. 인간의 무기력함과 허무의식을 강조한다.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원고 역시 전쟁의 피해자라는 것을 쌤은 강조하고 싶어. 넘어가서 77페이지 4번 문제 별표 셋.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건데 원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동욱이가 처했을 절망적인 상황을 짐작하지만 말없이 발길을 돌리는 이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또 다른 전쟁의 피해자의 모습을 보라고. 그래서 해설을 봐봐. 쌤이 준 지금 프린트에서 해설을 보면 두 번째 줄을 밑줄 긋고 갈게. 동욱이가 팔려갔을 것이라는 걸 짐작하면서도 집주인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어. 이 새끼야 네가 팔아먹었지 라고 안 한단 말이야. 속마음으로. 그리고 그걸 자기를 향한 속마음의 소리로 또 자기 반성을 하게 되지. 회한을 하게 되지. 근데 무기력하게 그냥 가버려. 밭두둑길을 허우적거리며 떠나갑니다. 무기력한 모습에다가 밑줄. 이게 바로 송창섭 작품의 전후 소설이 청춘들이 뭐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무기력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넘어갈게. 나머지 문제들도 진짜 잘 봐야 돼. 78페이지로 가서 배반에다가 동그라미. 작품의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기대라는 우상에 대한 이 기대심이 배반의 파괴로 충격으로 다가오고 난 후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성장이 이루어져. 그래서 배반과 여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배반은 기대와 충격과 배신이라는 배반의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만물의 성장의 시기, 그러므로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의 나 역시도 성장을 합니다. 만물의 성장 시기, 나의 성장, 소년의 성장을 얘기하는 성장소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징은 회상의 형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의 어린 시절 세 번의 배반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서술이 되고 있는, 그리고 세 번의 경험이 에피소드가 정칭적에다가 밑줄.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서
배반을 느끼는 충격 속에 나는 그것을 극복하며 성장을 하게 된다. 전체 줄거리 잘 읽어보시고 등장인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버지의 웃음소리 무조건 시험지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 별표 3개 무조건 나옵니다. 성숙을 재촉하는 소리에다가 밑줄 깨달음을 재촉하는 소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상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촉구의 소리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배반은 풀장에서 이루어졌죠.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가차없이 나를 던져버렸어. 무리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무리에 대한 공포 극복. 아버지의 직업은 아버지가 수의였는데 그 검은 양복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우상으로서 매일 아침 형제들이 다 같이 경례를 올려 붙였어. 하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그저 수의라는 것을 아버지가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야. 나는 그냥 넥타이를 맨 사람들에게 경례를 붙이는 아버지는 그저 수의밖에 안 된다라는 것으로 가족을 벗어나 외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됐니? 본문 내용에서 B 부분의 바로 위에 검은 양복 찾았어? 검은 양복에다가 네모박스 중요해. 체크해.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쳐 준 거니까 체크해야 돼. 검은 양복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이 검은 양복은 나에게 있어서 뭐였던 거야? 기대야. 우상의 모습이었던 거야. 검은 양복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기대. 검은 양복에 대해서 와 우리 아버지 진짜 멋있으시다. 우리 아버지 넥타이를 맨 쪼다들과 다른 검은 양복이 까마귀의 털같이 너무나 윤기나고 그 금장에서의 그 단추가 너무나 빛나는 우상시대는 기대의 소재였어. 근데 그것이 곧 뭐였다? 넥타이를 맨 쪼다들한테 경례를 붙이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적고 갈 거야. 넥타이를 맨 사람들의 우월감, 권위의식, 우월감과 권위의식을 충족시키는 어릿광대의 옷차림이었던 거야. 배반이지. 이게 배반이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 말고의 다른 세상도 있구나 라는 거에서 뭐 하게 된다? 성장하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의 기대는 뭐였다? 검은 양복에 대한 우상화야. 그런데 아버지가 넥타이를 맨 사람들한테 경례를 붙이는 거에서 그 사람들이 와 회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한 총수로서 느끼는 우월감과 권위의식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은 뭐라고? 광대의 의상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양복 입은 사람들 매일 막 문 열어주고 경례 붙이고 라고 하면 오늘도 우리 회사를 이끌어 가볼까? 라는 권위의식과 우월감을 충족시키는 어릿광대의 의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는 그거에 대한 충격에 쌓였는데 아버지는 계속 막 낄낄낄 거리지. 그래서 내가 막 밖에 나와서 거리를 뛰어가는데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지. 그럼으로써 나는 가족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뭐 하게 된다?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야. 꼭 기억해줘. 넥타이를 맨 쪼다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 아버지의 검은 양복의 실체를 보게 되면서 다 무너지면서 외부 세상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괜찮니? 오케이, 넘어갈 거야. 이건 하나 기억해줘. 배반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잘 이해가 될까? 이걸 기억해놓고 나면 검은 양복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무너져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된다. 야씨, 메밀꽃 필 무렵은 있잖아. 진짜 자세하게 내셨을 것 같아. 전체 스토리를. 그래서 뒤에 장 있지. 이걸 읽고 나면 전체 스토리가 다 돼. 완벽한 구성이 이루어져. 그래서 아마 앞장면을 좀 빠졌다 하더라도 요거까지 읽고 나면 전체 스토리가 아니라서 이거 안 배운 장면인데 안 배운 내용인데 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맞춰지니까 김고 문제 다 보시면서 80페이지 갈게요. 메밀꽃 필 무렵. 단편소설, 순수소설 시간에서 주제로 가봐봐. 떠돌이 삶의 애환과 인간 본연의 정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특징 무조건 기억해야 돼. 현재의 상황에서 서방내 처녀와의 과거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지. 그래서 교차되면서 서술이 되고 동의도 자기 엄마 이야기하지. 교차되면서 서술이 된다는 거. 서정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서정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산허리에서 바라보는 메밀꽃 밭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등급 정리로 가보면 허생원은 주인공으로서 과거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장돌뱅이야. 동희는 젊은 형기와 순수함을 간직한 장돌뱅이로 허생원의 자식으로 암시가 돼. 허생원의 자식으로 암시되는 인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단서가 키워드로 뭐로 제시가 되었지? 왼손잡이는 뒤에 지문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 천성이 쓴 필기를 통해서는 뭐로 암시된다?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이 제천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어디라는 사실? 공평이라는 사실. 그래서 비정상적 출생이라는 것을 큰 길에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큰 길에서 비정상적 출생에 대해서 내력을 밝힙니다. 조선날은 허생원의 친구로 원만하고 순박한 성격인데 난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허생원과 조선날에 가치관이 좀 대비되는 장면이 있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 산어리에다가 본문 1 이거 본문 내용 잘 들어줘. 산어리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이거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밖에로 흘러간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 공감각. 쌤이 단톡에다가 공감각 퀴즈를 올릴 테니까 그거 풀어서 쌤한테 답을 요구를 하세요. 알았죠?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밖에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방울 소리라는 주인공이 흘러갈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했으니 청각의 시각화. 꽁무니에선 동의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리나에다가 밑줄 외줄로 늘어섰다는 거에서 동의가 허생원의 이야기를 못 듣는 의도적 장치라는 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성서방네 처녀와의 추억 이야기를 조선달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조아찌 찾았니? 조선달이 이렇게 얘기해. 수조아찌 그렇게 신통한 일이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 학용 못난 것 얻어서 새끼를 낳고 걱정만 놀고 새끼에다가 동그라미 자식이요. 그러나 늙음악 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밑줄이다.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거 노릇 아닌가에다가 밑줄 누구의 생각이야? 허생원. 나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활이랑 하직하고 싶어. 대화쯤에 조그마나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이 부르겠어. 밑줄 그자.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허생원은 뭐랑? 유랑하는 삶이랑 하직하고 싶어. 유랑의 장돌뱅이의 삶을 그만두고 싶은 게 허생원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유랑하는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뚜벅뚜벅 걷는 게 힘들어서 이제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유랑하는 삶을 하직하고 싶은 거야. 허생원이 말을 조선달이요. 미안해요. 네, 그런 눈빛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조선달이 그만 걷고 싶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난 가을까지 하고 이 생활이랑 하직하고 전빵을 차려서 가족들을 부르겠다.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랑 여간이래야지. 옆에다 뭐라고? 조선달이라고 적어줘. 조선달이라고 적었어? 유랑하는 삶에 대해서 지친 거야. 그런데 조선달의 지침과는 다르게 허생원은 뭐라고 얘기하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에다가 밑줄 성서방네 처녀 만나기 전까지는 정착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해. 성서방네 처녀 만나면 그럼 정착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같이나 살까라는 거에서 성서방네 처녀 만나면 정착을 하고 싶어.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밑줄 그자.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보태야에다가 밑줄 위에다 별표 유랑하는 삶을 긍정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임이라고 천성희쌤이 필기해 주셨더라. 성서방네 처녀 만나면 정착하는 거야. 성서방네 처녀 만나면 정착하고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보는 거는 성서방네 처녀 만나기 전까지는 유랑하는 삶을 긍정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강조하고 싶어. 큰 길에다가 번호 2 행렬의 변화로 인해서 밑줄 꺼야 돼. 동의가 자신의 내력을 밝히게 되는 장치에다가 밑줄 늘어서게 되는 거야. 무조건 시험에 나와. 그래서 비정상적 출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비정상적 출생. 그리고 3번의 고개. 실연의 고개를 숨이 헉헉헉 거리면서 넘어가지. 그리고 개울에다가 번호 4. 개울에서 허생원이랑 동이랑 단둘이서 얘기를 하게 돼. 개울에서 넘어지면서 동이가 허생원을 업어주거든. 혈육의 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허생원이랑 동이가 개울을 건너면서 단둘이서 얘기하는 것은 조선달이 먼저 건너가니까. 중요하다. 그 다음에 1등급 정리해서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 된 것 같고 메밀꽃핀 달밤의 기능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나온다고. 알았지? 작품의 구조도 잘 봐주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쌤이 너무 다시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슬퍼요. 다시 못 읽어서 여러분 정독하셔야 됩니다. 메밀꽃필 무렵에 지금 천성희 쌤이 주신 이 지문 잘 보시고 3페이지의 내용 정리도 잘 보시고 뒤에 수능 특강 문제도 그냥 실어주셨겠나 풀어보라고 실어주시고 시험 문제랑 연관 있으니까 실어주셨겠지. 이 문제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알았죠? 메밀꽃 필무렵이랑 미스터방이랑 6문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안 푸는 사람은 적폐다 적폐. 반동문자다. 카메라 워커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안 하셨지만 우리가 한번 읽었거든. 그러니 본문 내용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제 생각에는 좀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허를 찌르는 걸로 카메라랑 워커 정도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리는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84페이지 돌다리 갑니다. 돌다리는 진짜 내기 좋은 내용이야. 왜?
아버지랑 아들의 가치관의 대립이 들어가거든. 전지적 작가 시점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간은 일제강점기 말, 공간은 농촌의 말로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창섭이가 땅이라는 대상을 투자나 금전적 수단으로 여기지.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야. 특징 2개 묶어. 소재를 바라보는 인물들의 인식을 통해 소재에다가 동그라미 돌다리 vs 나무다리야.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줘. 이번에다 별표 3개. A랑 B의 비교야.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인데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는 A. 왜? 창섭이의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근대적 가치관에 대해서는 서술자가 싹 요약을 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해. 요약적으로 제시해. 하지만 아버지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서술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B 장면은 어때? 대화로 제시하는 거야. 아버지의 생생한 목소리로 제시하는 간접 제시야. 너무 중요해, 알았지? A와 B의 서술상 특징의 차이를 진짜 중요시 여기면서 그러면서 84페이지에 돌다리랑 나무다리의 의미 만들기 어렵다.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근대적 가치관이 아닌 전통적 가치관 인간적인 관계와 정을 중시하는 가족의 역사의 일부야. 돌다리 옆에다가 적어놓자. 가족의 역사의 일부. 네 어미도 여기 다리를 건너서 나한테 시집왔고 나도 서당 다닐 때 이 다리 건넜고 가족의 역사의 일부야. 돌다리 옆에다가 가족의 역사. 가족의 역사랑 추억이랑 다 있어. 근데 나무다리는 근대적 가치관의 합리성과 효율성이지. 쉽게 무너져버리는 돌다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나무다리의 근대적 가치관의 비교 시험에서 반드시 나올 거고 3번에다가 별표 3개 이거 그대로 외워. 아버지와 창섭이의 가치관의 차이 그대로 외워.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입장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를 사자성어로 내셨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 주변에 있는 국어쌤들한테 다 물어봐도 사자성어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시기랑 질투라는 키워드로 찾아봐도 사자성어가 안 나와.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에서 알고는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시기 질투 아무리 찾아도 없어. 비슷한 거를 아무리 연결시키려고 해도 연결이 되는 게 없어. 사람의 욕심 이런 걸로 해도 뭘 할 게 없어. 여기에서 하는 거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가 이 지문인 것 같은데 없어. 그래서 이 내용을 충실하게 잘 이해를 해 놓으시고 화두 내셨다라고 했으니까 화두 가지고 쌤이 그거 한 거 기억나지? 화두 가지고 OX 퀴즈에서도 화두 건드렸고 그 내용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시면 쌤이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용으로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만들고 나서 또 만들려고 하니까 위에 있는 선지들에 대한 계속된 반복이라서 딱 3문제 그냥 엑기스로 풀고 이거는 쌤이 냈던 OX 퀴즈 다 맞는 선지로 고치는 그 작업 하셔야 돼요. 쌤이 답지를 준 사람이 지금 전체 다가 아니야. 여러분 모두가 다 답지를 쌤한테 물어보고 이거 OX 퀴즈 풀었니?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입장? 네. 그거에서 답지를 쌤한테 꼭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답지를 다 모두에게 안 줬어 지금. 안 푼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지. X인 선지를 다 O인 선지로 바꾸셔야 되고 요 정도 기억하시면서 이거보다는 쌤 급해가지고 좀 잘 못 만든 것 같은 생각도 아쉬움도 좀 드니까 OX 퀴즈를 잘 봐줘. 알았지? OX 퀴즈에서는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나눠냈거든. OX 퀴즈에서는 이런 함정이 나올 거라는 걸 다 했으니까 OX 퀴즈 잘 보시고 이걸로 마무리 지시고 국가 간의 동맹관계 이거 나온다라고 얘기했지. 국가 간의 동맹관계에서 또 뭘 하시면 좋겠다. 문제 푸세요. 알았죠? 문제 중간에서 문제 푸시고 두 지문은 잘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증 파악하면 읽기 가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쉴 틈이 없다. 미안해. 논증 파악하면서 읽기에서 141페이지 있지? 이런 거 좀 외워줘. 141페이지에서 주장이 뭔지 이유가 뭔지라는 거에서 이유에다가 별표 얘들아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진술 이렇게 장난을 쳤을 때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안 외워놓잖아. 그럼 이유니까 근거를 뒷받침해야 되니까 내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진술 맞겠는데 이런 거에 낚일 수 있단 말이야. 주장, 결론적으로 내세우는 의견, 이유는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내 생각이야. 내 의견이야. 뭐뭐이기 때문에 주관적 진술에다가 밑줄 객관적으로 장난질 칠 수 있다. 그 근거는 당연히 객관적이야지.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객관적 정보나 자료가 돼야 되는 거야.
괜찮니?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논증에 관해서 상대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의 대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증의 방법에서 연역에다가 동그라미, 기납에다가 동그라미, 유비 논증에다가 동그라미 다 외워야 돼. 이미 알려진 일반적 원리나 법칙을 구체적 사실에다가 적용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기납은 기억으로 시작해야 돼. 개별적에다가 밑줄, 구체적 사실에다가 밑줄, 거기에서 결론을 쪽 뽑아내는 것.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기납 논증을 사용했죠. 유추는 이옥설이었지. 이옥설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옥설 시험 범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일 난다. 이옥설, 집을 고치는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라 라는 것을 사람의 몸과 정체에다가 확대 적용을 했어.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유추, 유비 논증의 유추입니다. 142페이지 가시고 얘는 파란색 글씨들을 유심히 잘 보세요. 그리고 쌤이 너무 괜찮은 헷갈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들아, 학교 수업 시간에 지금 우리가 1시간 반을 달리고 만약에 5분만 쉬고 가자라고 했을 때 이 5분이 외제동기야 아니면 외제동기야? 외제동기야. 이렇게 가지게 되는 쉬는 시간이 여러분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아니잖아. 외제동기에서 내가 이만큼 역할을 했으니까 이만큼 가지게 되는 보상, 이런 거 외제동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이건 휴식 시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휴식 시간이니까. 여러분 학교에서의 쉬는 시간은 뭐라고? 외제동기입니다. 여러분한테 강제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서는. 142페이지 됐고 144페이지 읽고 싶지만 못 읽는 거다 얘들아. 예상되는 반론까지 해서 144페이지 있지. 글의 논증을 이루는 기본 요소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 보시고 너무 하고 싶지만 읽을 수 없는 쌤의 슬픈 마음이니 본문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씩 정독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교과서 문제는 긴고 기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문제를 쌤이 준 거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47페이지에서도 잘 보시고 외제동기, 내제동기 나누는 거가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쌤은 148페이지에다 별표치고 이 글쓰기가 실험이라든지 사례 1, 2, 3을 합쳐가지고 내린 결론이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내재동기에 따라서 살자. 그리고 쌤은 2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글쓴이가 반박을 미리 해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글쓴이가 미리 반박했다라는 거. 149페이지 가시죠. 149페이지에 4번에 논증 방법의 연역과 기납 논증이 있다. 이거 보기 박스로 시험에서 하셨겠지.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항상 결론도 참. 이거 뭐야? 연역이야.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항상 거짓. 이거 뭐야? 연역이야. 기납 논증은 사례가 충분할수록 타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리 전제가 참이라도 하나의 예외가 나오면 흰 까마귀가 나와버렸어. 그럼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거짓이 되겠지. 항상 참인 것은 아닙니다. 이 보기 박스를 이용해서 뭔가 시험 문제를 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로 가서 유추 별표 하나 쳐놓자. 두 사건의 유사한 속성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기 뭐라고? 유추. 태국의 강수량과 일조량 예시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151페이지. 그래서 나오는 게 이옥설이야. 이옥설에다가 별표 3개. 이옥설에서는 설이라는 갈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옥설에서의 설이 뭐다? 설에다가 동그라미. 이옥설에서의 설은 갈래를 보면 경험 플러스 깨달음이야. 무조건 설이라는 갈래는 어때야 된다?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끄집어내고 있어. 경험 플러스 깨달음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잘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라? 즉시 고치라는 겁니다. 경험 플러스 깨달음 꼭 기억해 놓으시고 집을 수리한 경험을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체에다가 확대 적용하는 거 이런 거 뭐라고? 내용의 범주가 확장되는 거 이런 거 뭐라고? 유추야. 그래서 이걸 기억해. 집은 망가진 지 오래된 것은 다시 쓰지도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오래되지 않은 것은 온전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사람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니 사람도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야지 착한 사람이 되고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으니 나라의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은 어때? 바로 몰아내야지 바로 잡아진다라는 거. 괜찮니? 그래 꼭 나올 거야. 이옥선은 유추라는 거. 152페이지로 가는데 논증하고 토론하기에서 이거 절차 안 해오는 사람은 반동분자다. 153페이지 가자. 논제에서 토론의 주제는 어떻게 대신해야 된다 그랬지? 긍정의 평서문이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지, 그치? 논제는 긍정의 평서문이어야 되고 찬성과 반대의 양쪽에 대립되는 입장으로 나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찬성 측의 입장에 평성의 긍정문이어야 되지. 그리고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얘들아 인사청문회나 법정재판에서는 무슨 논제를 다룰 것 같아? 인사청문회나
법정 재판에서는 세 가지 논제 중에서 뭐를 다루게 될까? 정책 논제, 뭔가 변화를 추구로 할 거야. 이 사람이 살인을 했냐 안 했냐, 이 사람이 횡령을 했냐 안 했냐, 이 사람이 뒷돈을 김건희가 그런 걸 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 사실 논제가 되는 거야. 사실 논제. 인사청문회나 법정 재판에서 다루는 논제는 뭐라고? 사실 논제야. 사실의 진위를 따지는 것이니 괜찮습니까? 그리고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면 동물 실험에 대한 금지, 동물 애호가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가치 논제 OX. 동물 실험을 지금 하는데 하지 말자라는 쪽에 금지로 하자라는 변화잖아. 그럼 변화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정책 논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필수 쟁점 세 가지 기억해야 되겠지. 봐봐. 주장은 아까 자신의 주장, 의견이나 결론이라고 얘기했지. 이유는 객관이라고 해서 주관이라고 얘기했어.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이나 생각이니 진술이나 생각에다가 밑줄 빼시고 주관적인 거야. 이유는 주관적인 건 이상하게 이게 좀 찝찝해. 주관이랑 객관이라고 하면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유는 객관적 진술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할 것 같아. 주장은 자신의 의견이나 결론이 되는 것이고 이유는 뭐야 돼?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이나 생각이기 때문에 주관적 진술이 되는 거야. 이상하게 이게 좀 찝찝해. 그럼 근거는 뭐네?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객관적 자료가 되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넘어가자. 154페이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 155페이지 넘어가서 진짜 다 했으면 좋겠어. 156페이지에 왜 찬성 측에 찬성 1위 하고 나면 반대 신문 네가 하는지 이해되지? 예. 반대일에 입론을 하는 마이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으면 그거 딱딱딱 순서대로 외워야 돼. 그리고 반대 신문이랑 반론이랑 정의를 달리 기억해야 돼. 반대 신문은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 같은 걸 지적하는 질문하기야. 근데 반론은 뭐야? 입론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해주는 내 반론은 내 말하기야. 그거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할 테니까 사회자의 역할 멘트랑 연결시키는 거 시험에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토론의 논제, 그리고 사회자의 역할 토론 규칙 안내, 토론 순서 안내 기억하셔야 됩니다. 꽤나 쌤이 필기를 보면서 받았던 인상은 교과서 본문 내용을 되게 꼼꼼하게 설명하셨다라는 인상을 받았어. 난민이라는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논제의 등장 배경을 찬성일의 입론에서는 제시했다는 거 알아놔야 돼. 사례를 제시했다는 등 유추를 사용했다는 등 기납을 사용했다는 등 그런 거 필기 체크하셔야 됩니다. 157페이지 가는데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권위 있는 연구 결과의 근거를 가지고 왔지. 그리고 독일의 경제 성장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4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 이민자들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논증의 방식에서 어디에 해당해? 기납이야, 연역이야, 유추야. 효과나 이익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된다는 걸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미루어 짐작하는 거 있지.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닌데 이거 김상벽 쌤이 얘기하신 건데 너네는 필기 안 되어 있니? 유추라고 되어 있어요. 유추. 필기에서 선생님께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할 것이다. 이거 뭐라고? 유추야, 유추. 토론의 발언에다가 3개 별표 3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입론은 자기 측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이유랑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유는 아까 주관적 진술과 생각이라고 얘기했어. 근거는 객관적 자료를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반대 신문은 밑줄 거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에다가 밑줄 질문을 던지는 거야. 반론은 상대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밑줄 그자 근거의 불충분함,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거야. 입론을 지적하는 것이 반론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찬성 측이 입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반대 측이 반론에서 펼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반론에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돼. 반론은 뭐다? 상대 측의 입론에서 언급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야. 상대의 입론에서 근거의 불충분이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158페이지 갈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158페이지 봐봐. 158페이지에 반대측의 제2토론자의 반대 신문을 봤을 때 야, 독일이라고 해서 그렇지 독일은 대단히 경제 성장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라는 것을 유추에 대한 논증을 지적한 거야. 김상경 쌤 필기야.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할 거야 라고 유추식에서의 사고방식으로 주장을 펼쳤지. 그거에 대해서 유비 논증의 오류로 우리나라는 안 그럴 수 있잖아 라는 것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김상경쌤의 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놓았으면 좋겠고 159페이지 이런 거 반대 신문에다 158페이지에 반대 신문 맨 첫 번째 줄 있지. 이런 거 쌤이 필기해 주셨더라. 상대 측 발언의 문제점이나 불충분함이 드러날 수 있게 질문을 하는 것이 반대 신문.
상대 측의 입론에 대해서 근거의 부적절함, 근거의 불충분함 이걸 지적하는 것은 반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하나는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159페이지 넘어가서 160페이지로 가자.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습니다라는 멘트 찾을 수 있겠니? 160페이지에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이런 것도 인정했다. 세부적으로 본문 내용 다 살펴보셨더라고. 사례 같은 거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예멘의 사례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 기억나니? 일반화의 오류지. 얘네들의 일부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잘했다고 난민들이 다 적응을 잘하겠어? 라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지적도 필기가 되어 있더나 그 다음에 뭐 내려가가지고 사례를 통해서 주장을 펼치는 거 귀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사례를 합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거 귀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놨으면 좋겠고 162페이지에 찬성이가 토론의 예절을 지키지 않았지. 그래서 사회자가 제재하는 것이라든지 반대의가 토론의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면서 쌤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교과서 본문 내용을 꽤나 자세하게 수업을 하셨으니까 하얀색 글씨로 3번 정독하세요. 토론을 3번 정도 빠르게, 한 번은 진짜 천천히 정도, 2번은 외울 거 해서 확인하고 3번은 빠르게 시험 전날에 보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네 너무 안 된 것 같다. 아직 진도가 다 안 끝난 반이 있어서 난 너무 놀랐다. 165페이지 가자. 정책 논제에서의 필수 쟁점 이거 하나 외워.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나 이익. 괜찮니? 그리고 166페이지부터는 볼 거 없어. 166에다가 X, 167에다가 X, 168에서 이거 외워. 토론 참여자와 청중의 역할에서 체크하시고 얘들아 왜 찬성 측이 입론의 마이크를 먼저 잡는다라고 얘기했지? 절차를 기억했을 때 왜 반론은 반대 측이 먼저 하고 왜 입증의 책임을 지는 입증의 부담을 지는 찬성 측한테 마이크를 먼저 주는 거야. 입증의 부담과 입증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찬성 측이 입론을 먼저 펼치는 거야. 왜? 지가 주장하는 게 논제잖아. 이 논제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잖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의 가능성과 효과나 이익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의 부담과 책임으로 찬성 측이 먼저 마이크를 잡는다는 거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제2 토론자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한 번만 더. 반론에서는 입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 허점이라든지 부적절함과 불충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169. 반드시 입론에 언급된 것만 반론에서는 다룬다. 169페이지 X 170페이지를 수업을 하셨대. 논증이란 논증의 요소. 이상하게 이게 찝찝해. 결론으로 내세우는 의견은 주장.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거 이상하게 찝찝해. 주관적 진술. 나왔으면 좋겠다. 주관적 진술은 이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어때야 돼? 정보는 어때야 돼? 객관적인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돼. 근데 이유는 주관적 진술이야. 자신의 생각인 거야. 반론에 대한 반박까지. 논증에는 3개, 유추, 연역, 기납까지 체크해 주시고 토론회사의 쟁점에서 필수 쟁점 3개, 토론을 평가하는 것까지 이 페이지를 다루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뒤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 너무 힘들겠지만 진짜 문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법을 너네가 너무너무 헷갈려 하더라. 문법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에서 쌤이 완전 충격받았어. 지금 화요일 애들을 쌤이 꽤나 열심히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화요일 애들이 이제 기출이 풀면서 쌤한테 질문하는 거에서 와 되게 꼼꼼하게 자세히 봐야 되는 내용인데 너무 김상경 쌤이 스피드하게 수업을 하시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문법 프린트 손에 딱 잡고 155페이지부터 시작할게. 자 20분만 더 힘내보자. 쌤이 최대한 엑기스만 해볼게. 동작상을 기억해야 돼. 동작상의 완료상은 있다, 버리다, 뭐뭐 하고서야. 그리고 진행상은 뭐뭐 하고 있다랑 뭐뭐 간다랑 뭐뭐 하면서야. 시험 정보 Q&A 두 번째 별표 하나 쳐봐봐. 155페이지에 시험 정보 Q&A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동작상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동작상 시험 범위 맞습니다. 진짜? 페이지에서 들어가고 필기되어 있던데 완료상. 이명 표현이랑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시제 있고 동작상이 있던데 그리고 동작상이 페이지 첫 시작이야 시험 범위에서. 쌤이 시작이긴 한데 쌤이 중간도 나와가지고 쌤이 제가 준다 했어? 진짜? 그 페이지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거 범위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시험 정보 Q&A에서 뭐뭐 하고 있다의 상태지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화요일 당신들 나왔어. 그러면 158페이지 계속 갈게.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 한 번만 하고 가야 돼요. 있다, 버리다, 뭐뭐 하고서 뭐뭐 하고 있다 해서 이것만 얘기할게. 시험 정보 Q&A에 진행상이 중의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얘들아 신발을 신고 있다라고 하면
동작의 진행 플러스 상태 지속이 되는 거야. 이게 필기가 되어 있어서 쌤이 집중해서 하는 거야. 자, 신발을 신고 있다, 넥타이를 매고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상태의 지속 플러스 진행이라는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들아, 너무 우리가 그거를 놓쳤단 말이야. 명사절이랑 가정절을 화요일날 안 했더라고 쌤이. 근데 그거는 필기를 잘 보시고 부사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과 명사절이랑 절 문제를 좀 잘 필기를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쌤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58페이지 갈게요. 절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을 것 같아. 내기는 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 잘 봐야 돼. 능동과 피동에서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라는 능동이 아이가 모기에게 물렸다라는 거에서 능동문이 반드시 타동사여야지만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꽤나 강조를 했지. 능동문은 반드시 목적어를 지니는 타동사여야지 그 목적어가 주어로 빠지면서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을 만든다고 말이야. 통사적 피동은 보조용언 아있다, 어있다, 그리고 아어지다랑 그 다음에 아지다랑 어지다가 붙고 개대다가 붙지. 그리고 피동에 이일이기 우구추라는 적사랑 하다 대신에 대다를 기억하시고 잘못된 피동 표현에다가 별표 3개 이중 피동이 안 되면 쌤한테 질문을 하세요. 자, 얘들아 칠판만 한 번만 보고 가자. 사실이 밝혀지다라고 했을 때 이중 피동이라면 지웠을 때 말이 돼야 돼. 사실이 믿겨지다 같은 경우에 아지다 지우고 사실이 믿기다가 말이 되지. 그럼 이때 기가 피동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피동은 두 개니까 그냥 하나만 있고 사실이 믿기다로 그냥 피동 표현 사용할게요 라고 끝내면 돼. 근데 사실이 밝혀지다에서는 아지다 지우고 사실이 밝히다가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면 얘는 있어야 되는 사동인 거야. 이중 피동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서 이중 피동 문제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나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9페이지로 가서 그리고 주동과 사동에서 주동은 자동사 형용사에다가 밑줄 자동사에 웃다가 지금 예시가 되었는데 낮다라든지 그 다음에 높다라든지 형용사가 낮추다 높이다 라는 이희리기 우구추에 사동 전미사를 붙이면 뭐로 파생이 될 수 있다고? 사동문으로 파생이 될 수가 있어. 아기가 웃다면 아기를 웃기다라는 항상 주어가 추가가 돼야 돼. 아이가 밥을 먹었다 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라는 타동사의 경우에서는 주어가 부사어로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오는 걸로 짧은 사동에 이일이기 우구추랑 하다 대신에 시키다를 붙이는 거 긴 사동에서는 개하다야. 지금 이 필기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모르겠는 건 없지? 형용사랑 자동사랑 타동사랑 싹 다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잘못된 사동 표현에서는 시험 수업시간 얘기 안 했어. 접사 시키다의 남용은 수업시간 안 나왔어. 수업시간 언급 안 했어. 근데 사동문의 중의성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이거는 설명하셨어. 봐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돋보기에 사동문의 중의성에다 별표 치고 이건 잘 봐야 돼.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신다라고 하면 이건 뭐야? 엄마가 직접 옷을 입히는 직접 사동도 되고 여기 네 옷 있으니까 입어라 라고 하는 시키는 뭐도 된다는 거야? 간접사동도 돼. 근데 입게 하시다에서의 게하다를 사용하면 뭐만 된다고? 간접사동만 되는 거야. 그런데 읽히다라는 동사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다라고 했을 때 쌤이 읽어주는 게 안 돼. 이일이기 우구추를 붙였다라고 해서 무조건 직접과 간접이 둘 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읽히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읽어주는 게 아니라 책 좀 읽어라 라고 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일이기 우구추가 붙으면 직접 간접 두 개 다 되고 개하다를 붙이면 간접이 된다라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시험 정보 Q&A에서 작년에는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말은 하고 갈게. 두 번째 시험 정보 Q&A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피동과 사동을 어떻게 구별하냐라고 하면 이 정도면 낼 수 있잖아. 맞지?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이라고 얘기했어.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를 아지다로 바꿔서 저 멀리 바다가 보여지다라고 하면 이중피동이니까 바지다 하면 되겠지. 나에게 앨범을 보게 하다. 게하다로 바꿀 수 있으면 사동, 아지다로 바꿀 수 있으면 피동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목적어를 지니면 사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기가 안겼다는 피동이고 꽃다발을 안겼다는 안게 한 거니까 사동이겠지. 그치? 그런데 어떤 문장만 좀 기억하자. 지하철에서 발을 밟혔다처럼 내가 지하철에서 나의 발이 밟히다라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이 피동이 너무 우리말다운 표현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발을 밟히다라는 목적어를 지니는 피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누구누구의 무엇이 당하다가 누구누구의 무엇이를 내가 무엇을 당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으니 목적어를 지니는 피동, 발을 밟히다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발을 밟히다가 우리가 기출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여기 있는 문제는 좀 구경을 해도 될 것 같아 얘들아. 161페이지도 좀 구경을 하면 될 것 같아. 162페이지 갑니다. 쌤이 세 문제 보내가 아무도 답을 안 물어보네. 지금 수요일 반에서는 답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화요일 반은 또 물어보던데 수요일 반은 진짜 답 3개 안 물어보대. 162페이지 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 풀리면 그냥 막 내려도 돼요. 인용 표현에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평서형, 의무명, 명령문, 평균문에서 감탄문은 없지. 감탄문은 전부 다 뭘로 바뀌기 때문에 평서문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서술격 조사 2단위에 고가 오면 1항으로 바뀌는 것도 다 한 이야기지. 높임 표현이 달라지고 하는 거에서 얘는 인용 표현이랑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김상경 쌤이 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인용 표현은 다 김상경 쌤 문제니까 그 정도 소화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63페이지. 인용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쌤한테 물어보는 걸로. 아, 예, 쌤이 의문을 보니까 니네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선을 다해보자, 알았지? 너 쌤이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오전에 이제 자습을 거의 많이 주잖아. 그럼 계속 국어 문제를 풀어. 내일 오전부터 해서 내일 하루만 남았다라는 거에서 조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하시고 새벽에도 좀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도 좀 늦게까지 우리가 같이 국어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46페이지에 이거 안 외운 사람은 아마 크게 후회를 할 거야. 자음체계랑 모음체계를 안 외우고 시험을 치잖아? 그러면 되게 큰 점수를 잃을 것 같아. 그래서 분절 의문이랑 비분절 의문이랑 얘를 이제 좀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46, 47페이지 말을 아끼고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표 외우시면 다 해결 가능합니다. 50페이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50페이지. 자, 음은 변동의 유형이 뭐야? 라고 하면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인데 이건 진짜 쌤이 확신이 드는 게 이렇게 수업을 빨리 했어. 그러면 낼 수 있는 문제는 뭐만 있냐면 대표되는 단어들의 유형을 물어보는 거야. 얘가 교체인지 첨가인지 축약인지 탈락인지 해서 계속 의문의 개수에 과정이 몇 번인지를 적어주셨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노가다 문제가 나올 거야. 단어를 주고 다음 주 의문의 변동의 종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 의문의 변동에서 의문의 개수가 가장 많이 변화를 일으킨 거. 뭐 이런 것처럼 있잖아. 더하기 1이랑 마이너스 1 퉁쳐버리면 그냥 아예 변화가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탈락에다가 축약까지 일어나는 단어들 있지. 흑에다가 하고 한번 생각해봐봐. 흑 뒤에 하고가 왔어. 그러면 흑 뒤에 하고에서 하고는 조사야, 그지? 흑 뒤에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다음분 단순화해서 흑,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돼? 흑하고가 되겠지. 거센소리 되기로. 의문의 개수 2개 잃었잖아, 그지? 이런 거에서 의문의 개수를 가지고 뭔가를 따져가지고 뭐 물어보는 문제. 이게 반드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문의 변동은 노가다라서 쌤이 준 단어 올린 거 있지? 그 단어들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만 좀 아시면 되는데 30항에 관련된 이야기는 모르셔도 돼요. 거기에서 쌤이 사이소리 현상 30항의 된소리 대기라고 적어주는 거 있지? 그건 수업을 안 하셨어. 30 공권력 이런 거 있잖아. 공권력이 공권이 되는 게 있잖아. 이게 시험 범위에서 30항 때문이거든. 얘는 사이소리 현상 때문이지 된소리 대기가 아니야. 공권이라고 발음하는 거에서 얘를 된소리 대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걸 설명을 안 하셨으니까 이걸 된소리 대기라고는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해볼게.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의문의 개수에 대해서 더하기 1, 마이너스 1, 교체는 변화 없음 가지고 무조건 노가다 문제를 냈을 거야. 가보자. 음절의 콧소리 규칙은 가느다란 물방울 하나뿐이니까 얘네들 기억나? 박, 부업, 앞, 끝, 옷, 낫, 꽃, 히읗 발음 다 동의할 수 있어? 그러면 넘어가서 51페이지로 가봐봐. 51페이지. 이거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하고 질문을 많이 와서 당혹스러워. 한번 봐봐. 어말에서 음절의 콧소리 규칙 동력이랑 밭이랑 잎이랑 발음해야 되겠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당연히 밭이랑 잎가라는 거에서 음절의 콧소리 규칙 적용해야 되겠지. 그런데 세 번째에다가 별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에다가 밑줄 아래가 의미가 있어 없어? 아래 위에서 아래는 위 아래 의미 있잖아. up and down. 아래에다가 동그라미. 아래와 같이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밭아래라고 할 거야, 바다래라고 할 거야. 음절의 끗소리 규칙 적용하고 바다래야. 맛있다에서의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있다 없다는 실질이야, 형식이야? 실질이야. 그럼 맛있다가 돼야 돼.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맛있다 하니까 허용이 된 거지 맛있다가 원칙이야.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언제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지. 형식 형태소에다가 밑줄 이러면 그냥 그대로 올리면 돼. 동력 키, 짙어, 깎이다 라고 하면 돼. 근데 얘들아 얘를 갖다가 음운에 이거 말고 다른 예시 들게. 얘 발음해봐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은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니까 어떻게 발음하면 된다고? 그대로 연음하지. 이걸로 만약에 왔다라고 하면 붙어. 얘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있잖아. 밭 뒤에 애가 왔을 때 가마솥 뒤에 을이 왔을 때 드트가 이나 반모미를 만나야지 지치로 구개음화를 시키는데 여기에 밭채라고 하면 되겠나? 가마솥칠이라고 하면 되겠나? 안 돼. 애나 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면 그대로 연음해서 어떻게? 밭에 가마솥칠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구개음화 시키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거를 구개음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마 있을까? 이게 구개음화일까? 연음. 드트가 1을 만나서 드트로 바뀌어야지 구개음화야. 알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연음 법칙은 음운의 변동이 아니라는 거를 김상경 쌤도 얘기하셨으니까 얘를 형광펜을 들고 좀 한번 정독을 해줘. 알았지? 너무 니네가 시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52, 53페이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음운의 변동은 얘 문제도 좀 한번 보세요. 답지를 준 거를 잘 활용을 하세요. 답지를 줬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54페이지 가서 비음화에서 이 표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셨더라. 얘들아, 비음화는 소리나는 위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쪽이다. 좋은 위치는 그대로 좋은 방법만 바뀌는 현상이라고. 이쪽. 좋음의 위치는 그대로고 좋은 방법만 바뀌는. 그래서 그드브 뒤에 니은 미음이 오면 기억은 이응,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에서 비음화 현상 1번 괜찮니? 그 다음에 2번 미음 이응 뒤에 리을이 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2번 괜찮니? 그 다음에 55페이지에서의 3번 그드브 뒤에 리을이 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니은이 기억,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으로. 김상경쌤은 얘를 두 번으로 쳐. 음운의 변동에서 횟수로 쳤을 때 그드브랑 리을이랑 같이 만나서 같이 동시에 바뀐 게 아니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이 니은이 기억을 이응,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거를 몇 번으로 친다고 김상경쌤은 두 번으로 치셨어. 뒤에 문제 보면 착륙료 교재 예시 들었지? 이거 교재 쓰면서 시험 문제로 착륙료가 횟수가 몇 번인지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는데 이걸 각각 한 번 해서 착륙료를 4번에 걸쳐서 변화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도 한 번, 기억, 리을, 그리고 이 니은이 기억과 디귿과 비읍을 바꾸는 것도 또 한 번. 됐니? 유음화도 봐봐. 또 밑줄 긋고 갈게. 좋은 위치는 그대로고 좋은 방법만 바뀌는 애다가 밑줄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앞뒤든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니은 니은으로 바꾸는 거야. 알른이랑 훌른이랑 훌른 봐봐봐. 이거 뭐 시키고 유음화 시켜야 돼? 알른이랑 훌른은 뭐라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종성 자리에 자음이 가느다란 물방울로 하나의 자음이 교체가 되는 현상이야. 알른은 2개야. 끓는도 2개야. 훌른도 2개야. 자음이 군을 이루고 있는 2개가 단순화로 하나가 탈락되어서 사라졌어. 그래서 얘는 뭐?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해야 돼. 자음군 단순화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유음화의 예외에서 권력할 때는 유음화 일어났지. 근데 공권력 할 때는 왜 비음화가 일어나? 왜 리을 비음화가 일어났지? 라고 하면 밑에 11개를 수업 시간에 설명하셨더라. 유음화 대신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3음절 이상의 한자어로 11개를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셨더라. 별단력, 구분율, 동원령, 등산로, 이원호 있지? 이거 조금만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이 11개가 뭐다? 유음화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애들이야. 할 수 있겠니? 오케이. 56페이지 갈게. 이거 문제 꼭 풀어봐. 알았지? 57페이지 2번 같이 노가다 시키는 거를 왠지 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58페이지로 가서 구개음하는 말이야. 드트라는 애가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미를 만나야 돼. 다시 한 번 더 강조. 구개음하는 뭐라? 드트가 이나 반모미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돼. 굿다에다가 의미가 없는 이, 굿다에다가 여, 의미가 없는 이나 여와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드트로 바뀌는데 표를 봐봐. 구개음의 드트가 드트로 바뀌는 데 있어서 밑줄 긋자. 조음의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었어. 조음의 위치가 드트가 드트라는 경구개음으로 위치도 바뀌고
그리고 뭐도 드트라는 파열음이 즈트라는 파찰음으로 조음의 방법까지도 바뀌었어. 두 개의 음화는 뭐라고?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현상에다가 그치? 그런데 얘들아 동화의 목적은 뭐였을 것 같아? 옆에 있는 그림에서 쌤이 좀 설명을 하셨더라.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하신 거가 이가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는 입천장 소리야. 이가 고모음이라서. 그래서 드트가 잇몸 소리인데 입천장 소리의 이를 만나서 위치가 어디로 바뀌었다고? 즈치로 바뀐 거야. 그래서 동화의 목적은 뭐라고 물어봐야 돼? 동화의 목적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동화의 목적은 이가 있는 곳으로 드트가 자리를 옮긴 거야.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이가 있는 위치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조음의 위치 동화야. 조음의 위치 동화를 시키고 보니까 조음 방법마저도 파열음이 파찰음으로 바뀐 거야. 할 수 있겠니? 그리고 구개음화 예외에다가 별표 치시고 이거 바쁜 수업 시간에도 이번에 수업에서 다루었다는 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논이랑 밭이랑에서의 이랑이 형식 형태소의 조사야. 그래서 이런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바로 뭐 하면 된다고? 밭이랑 논이랑 모두 내 것이다 라는 구개음화를 시키면 돼. 그런데 저 넓은 밭이랑이라고 했을 때 이랑이 두둑을 나타내는 이랑이야. 명사야. 칠판 한번 보겠니? 이거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 실질 형태소가 오면 밭이랑이라는 구개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할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해서 밭이랑이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29항에서 지난 시간에 쌤이랑 했지. 규정 보면서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야 여여 유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니은을 첨가해. 지금 자는 사람은 문법 질문 안 받을 거야. 밭이랑. 그러고 나서 뭐 할 거야? 비음화 시켜서 뭐 한다? 밭이랑이 일어나야 돼. 오케이? 형만아 나온다. 밭이랑에서 29항 때문에 니은 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29항의 니은 첨가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하여유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면 니은 첨가. 왜 뭐라고? 나한테 얘기해줘. 니은 첨가 배우는 줄 몰랐어. 수업 시간 필기 되어 있던데 니은 첨가. 니은 첨가 있던데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하여유로 시작하면 니은 첨가야. 니은 첨가 뒤에 더 많이 나와. 얘들아 된소리 대기 4개로 나누어서 설명 열심히 하셨던데 우리 김천고등학교는 남고다라고 했을 때 남고는 왜 된소리 대기가 되어 있지 않고 왜 오늘 남고 공부하고 가라고 했을 때는 왜 남고가 된소리 대기가 되는지 친히 예시까지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얘는 4개는 나누어서 기억해. 얘들아 지금부터 쌤이랑 카톡으로 질문할 때 쌤이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항을 나눠서 기억해야 돼. 알았지? 왜 여기를 펼치고 있어? 알아서 오케이 좋아. 59페이지 갈게. 된소리 내기 종성의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 좋으면 얘 몇 항? 24방이라고 쌤이 설명할게.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 좋으면 제일 강력해. 국밥, 젖소, 덮개는 예사소리로 발음을 해내야 할 수가 없어. 국밥, 젖소, 덮개 발음이 안 돼.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는 24항이야. 용언의 어가 니은 미음 뒤에 그드스지가 오면 끝드스지야. 그리고 3번에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지는 26항이야. 오늘 쌤이 질문을 받았는데 결과로 보여줄게 라고 했을 때 왜 결과는 왜 한자어에서 리을 뒤에 한자어 리을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던데 결과는 하리는 디시지야. 하리는 디시지로 한자어 리을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드스지가 와야 돼. 알았지? 그리고 간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그드그스즈로 놀다에다가 리을이 와서 놀길, 갈때, 할바 하고 뒤에 예사소리를 수식을 하고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 된소리로 발음해. 그리고 주황색 글씨 보이니? 밑줄 긋고 가자.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도 먹을수록 할지라도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그리고 합성명사에서의 된소리 대기는 수업 시간에 안 하셨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28항의 수업 시간에 안 하신 된소리 대기야라고 하면 이 돋보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니네는 알면 되는 된소리 대기는 뭐다? 23, 24, 26, 27은 알아놓자고. 앞에 합성명사에서의 된소리 대기가 물고기, 보름달, 솔방울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안 배운 거야. 앞에 말이 울림소리고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거는 28항 된소리 대기는 수업 시간에 안 다루셨어 쌤이. 알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60, 61페이지 풀어보기로 약속하고 자음군 단순화에서 이걸 진짜 많이 질문을 하던데 얘들아 자음군 단순화에서 리을 기역 때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는 리을로 발음을 하는 거야.
알았지? 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가가지고 애들을 시험 치게 하는지 나는 진짜 납득이 안 된다. 자, 리을 비읍은 무조건 리을이야. 리을 비읍은 리을이야. 넓다 넓고 넓지. 여덟 할 때 리을 비읍은 리을이야. 근데 단 비읍으로 발음되는 단어가 있어. 어떤 단어지? 답다에다가 밑줄 넙둥글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얘네들은 다 뭘로 발음하면 된다? 비읍으로 발음하는 거야. 알았지? 어? 안 나온다고? 아, 넙둥글다. 리을 비읍에서. 아, 오케이. 그러면 리을 비읍은 뭐다? 리을로 발음한다라고 생각해. 리을 비읍 때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게? 읽고랑 읽게가 아니라 읽고 읽게야. 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칠판에서 이거는 하고 가야 돼.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1원어치, 2원어치 했을 때 값어치는 실질이지. 그럼 값어치가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하고 연음하는 거에서 값어치가 돼. 탈락이 일어나지. 근데 값 뒤에 이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값이. 근데 이걸 된소리대기 규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은 그냥 된소리대기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돼. 쓰가 되는 거에서 된소리대기 규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교체에 자음군 단순화에 탈락은 일어났다는 거 눈치채야 되겠지. 미안해. 탈락하지 않고 어때 그대로 연음시키면 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왔을 때. 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리고 자음 탈락이랑 모음 탈락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쌤이 이걸 안 했어. 지난 시간에 규정이 없어서. 이것만 좀 잘 들어줘. 이것만 잘 하고 나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잘하고 나면 뒤에 좀 남는데. 자, 잘 봐봐. 칠판에서 한번 볼게. 사는을 보는 순간, 삽시다를 보는 순간, 행복하게 삽시다를 보는 순간 원래 원형을 찾아야 돼. 살다 더하기 느니 사는이 사는이지 뭐. 삽시다가 삽시다지 뭐. 된소리 대기만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얘는 원래 살다에다가 뭐가 왔기 때문에 는이 와서 리을이 탈락된 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삽시다도 뭐라고? 살다에다가 비읍시다에서 리을이 탈락된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표기를 보고 이거 솜씨가 했던데 리을 탈락. 행복하게 삽시다. 한 번도 안 했는데. 행복하게 삽시다. 쌤 저희 책만 읽고 끝냈어요. 아 진짜? 안 했다고? 반의 진도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고 끝났어. 시간 없는 반은 그냥 대충 하고 시간이 되는 반은 한 거야? 살다랑 삽시다를 보는 순간 뭘 말하고? 살다에다가 비읍시다니까 리을이 탈락이 된 거다. 리을 탈락은 어디에? 표기에 반영이 돼. 얘들아 이거 보는 순간 뭘 생각하라고? 이자라기 느는 생각하라고. 오케이? 리을 탈락이야. 그 다음에 히읗 탈락. 다 왔어. 10분만 딱 하자. 10분만. 5분 안에 끝내보는 폭으로 가지고 한번 해볼게. 히읗 탈락. 이건 잘 알아야 돼. 안타에다가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잖아? 그럼 그대로 연음해서 안흔이라고 발음할 것 같지? 근데 안 돼. 뒤에 히읗은 올라가면 무조건 탈락이야. 그게 바로 뭐다? 히읗 탈락이야. 나타다하게 아에서 나하야? 아니야, 나하야. 그래서 히읗은 연음해서 올라가면 탈락되는 현상을 뭐라고? 히읗 탈락이라고 해요. 이걸 만약에 자음군 단순화라고 문제를 풀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용언의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고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연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히읗이 사라지면 히읗 탈락. 자음이 군을 이루고 있을 때 히읗이 사라지면 자음군 단순화. 얘도 자음이 군을 이루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뭐라고? 히읗이 연음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탈락됐기 때문에 얘는 흩탈락이야.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야. 알 수 있겠어? 두 개 차이. 자음군 단순화는 히읗이 연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을 때 히읗 탈락입니다. 얘도 연음으로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사라졌으니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자? 히읗 탈락이라고 생각하자. 동의하심? 여기에 얘 올라갔어야 되는데 사라졌으니까 히읗 탈락이지. 용언의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고 용언의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서 모음어미 앞에서 연음이 돼야 되는데 사라졌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히읗 탈락이야. 근데 모음 탈락이 으탈락이랑 아어 탈락이 표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얘들아 서라고 하면 서가 서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서 플러스 어라서 어가 하나 사라진 거야. 가서라고 하면 가 플러스 서지 뭐 하지 말고 가서에 아가 사라진 거야. 끄다닥이 어가 오면 꺼. 그러니까 여러분은 펄을 보는 순간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말고 딴 거 할게. 이거는 푸어라서 써를 보는 순간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된다고? 쓰다닥이 어에서 으탈락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문자 깔아놓고 여기에서 의문의 변동 일어난 거 찾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 하나 기억해놔. 알았지? 동일한 의문 아서 어서의 탈락과 으탈락은 결과물에서의 표기를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66페이지. 니은 첨가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걸 좀 걸어봐.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하여유로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니은이 첨가가 된다. 맨일, 막일, 식용유, 물량. 니은 첨가하고 난 후에 이제 뭐 할 거야? 유음화 시키면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우리 승윤이 없어? 그렇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괜찮니? 여기까지? 맨일, 막일, 식용유, 물량 다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반모음 첨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시간이 있는 반한테는 이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봐봐. 이거는 다뤘어? 여기 있으면 여기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맞는데? 이거 필기 있던데. 있나 봐요. 네가 어디 적잖아. 나는 반복 있어 필기. 봐봐 얘들아. 피다닥이 어에서 피어로 발음하는 거는 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반모음이 첨가야. 여기 설명하셨던데 이렇게. 그리고 피다닥이 어를 또 두 가지로 발음하면 또 어떻게 발음해도 돼? 펴로 발음해도 되지. 이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가 반모음 이로 반모음 하로 변신을 한 거야. 반모음화. 반모음화가 되어서 이랑 어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이중모음의 여가 된다. 이거 설명해 주셨던데 피다닥이 어로? 필기 안 해주셨지? 그럼 좀 기억해놔. 알았지? 피다닥이 어에서 피어로 발음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라고? 반모음이 첨가. 피다닥이 어가 펴가 됐으면 얘가 단모음이었는데 뭐로 변신해서? 반모음의 이로 변신해서 이랑 어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 펴가 되는 거야. 아니,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내기에 그드브즈랑 흐가 만나면 크트프치가 되는 거는 되게 쉽지 이거는. 그리고 반모음화의 예시로 밑에 봐봐. 피다닥이 어에서 펴가 되는 거 반모음화. 오다닥이 아라에서 오가 반모음호가 되어서 와라가 되는 거야. 세 글자가 두 글자로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다에다가 아라가 와서 오가 반모음호가 되어서 와라가 되는 거야. 부음 법칙은 한자어에만 적용이 되지 라디오하고 외래어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한자어에만 적용을 해서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 교체랑 탈락. 리나료료류 그리고 니냐녀녀류가 오면 리을이나 니은이 탈락이 되지. 그런데 라레루레루르가 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가 되는 거야. 맞니? 교체냐 탈락이냐를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난 아닌 시험 범위를 이렇게까지 빨리 나가